이야기는 병원에서 비디오 게임을 하는 소년 에라 타쿠토의 모습으로 시작된다. 소년은 피곤해 지쳐 잠이 든다. 하지만 눈을 떴을 때 그는 낯선 숲 한가운데에 있었다. 오랜 병원 생활을 했던 그는 이 숲의 상쾌한 공기가 마음에 쏙 들었다. 그때 한 소녀가 휙 나타나고 타쿠토는 그녀가 아투라는 걸 단번에 알아본다. 타쿠토는 이터널 네이션즈가 병상에서 줄곧 하던 다크 판타지 제국 경영 시뮬레이션 게임이라고 설명한다. 자신의 최애 게임의 최애 캐릭터와 함께 있다니 믿을 수가 없어. 아투가 그를 왕이시여라고 부르자 그도 컨셉질을 해야 하나 고민한다. 하지만 혼란스러워하는 그를 보며 아투는 괜찮다며 안심시킨다. 그녀는 타쿠토가 가장 극악의 난이도를 자랑하는 파멸의 문명 마이나그라로 나이트메어 난이도를 최초 클리어했다고 밝힌다. 아투는 그의 천재적인 전략 덕에 공식 리더보드 1위를 차지했다며 그를 전설의 플레이어 타쿠토라 칭송한다. 어떻게 그걸 아는지 묻자 아투는 그가 자신에게 했던 모든 말을 기억한다고 말한다. 타쿠토는 그녀처럼 강해지고 싶어서 캐릭터로 썼던 것 같다며 이렇게 마주보고 이야기할 수 있어 기쁘다고 말한다. 그녀 역시 만나서 정말 기쁘다고 하고 타쿠토는 여기가 천국인지 의아해한다. 그녀가 자신을 이 세계로 소환했냐고 묻자 아투는 자기도 정신 차려보니 이곳이었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이곳은 이터널 레이션즈의 세계와 똑같아서 천국은 아닌 것 같다고 한다. 아투는 이 모든 게 기적 같다며 그를 만나 그저 행복해한다. 여기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자신과 함께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 둘만의 제국을 세우자고 조른다. 타쿠토 역시 이곳에 대해 아는 게 하나도 없고 영문도 모르는 상태다. 하지만 기왕 이렇게 된 거 한번 제대로 해보고 싶어졌다. 가장 행복했던 게임 속 나날들을 다시 만들고 싶어 둘만의 국가를 세우자는 아투의 제안에 찬성한다. 그러자 아투는 바로 컨셉에 몰입해 지금 이 순간부터 그를 모시겠다고 맹세한다. 하지만 현실에서 이러는 건 너무 부끄럽다고 타쿠토가 말하자 그녀도 바로 수긍한다. 타쿠토는 당당히 그녀를 자신의 유일한 신하이자 신복으로 선언하며 다들 자신들을 최악의 악의 제국이라 부르지만 내정에 특화되어 있다고 말한다. 그러니 방구석에 틀어박히는 게 정답이라고 둘은 뜻을 모은다. 이후 타쿠토는 긴급 생산으로 다리가 긴 벌레를 정찰병으로 소환하지만 둘 다 너무 징그럽다고 질색한다. 그는 마이나그라가 악과 파멸을 지배하는 평화로운 문명이니 그걸 명심하고 행동해야 한다고 설명한다. 아투는 그게 초반 어그로를 피해야 한다는 뜻임을 알아채고 타쿠토도 맞장구 친다. 그가 정찰병에게 주변 정보 수집을 명령하자 아투가 왕을 실망시키지 말라고 호통치고 벌레는 쏜살같이 튀어나간다. 명령을 잘 듣는 모습에 아투는 안도하고 타쿠토는 정찰병의 시야를 공유할 수 있다며 완전 게임이랑 똑같다고 신기해한다. 타쿠토는 총 200MP 중 정찰병 소환에 100MP를 썼다고 밝힌다. 초기 기지 건설에 20MP가 들 거라며 아투는 긴급 생산의 가성비가 최악이라고 투덜대지만 타쿠토는 만화가 부족해서 전사를 소환할 수 없었다고 털어놓는다. 원래라면 전투 담당으로서 다 때려잡을 자신 있는데 도움이 못 되어 아투는 시무룩해진다. 하지만 막 새로 시작한 터라 지금의 그녀는 너무나도 약하다. 타쿠토는 그녀가 영웅 유닛이니 시간이 지나면 무적의 힘을 얻을 거라고 위로한다. 하지만 지금은 고작 레벨 3 쪼레벨뿐. 강적이라도 나타나면 제국은 뼈도 못 추리고 멸망할 거다. 타쿠토는 난이도가 헬이라며 걱정하지만 그녀는 힘내라며 응원한다. 한편 정찰병은 계속해서 주변을 수색하고 타쿠토는 주변 지형을 대충 파악하게 된다. 밖에 나무밖에 없다는 사실에 놀라지만 아투는 숨기 딱 좋다고 긍정적으로 생각한다. 하지만 야생동물의 흔적이 전혀 없다는 건 어딘가 싸하다. 타쿠토는 이곳에 먹을 것도 전멸이라 당분간 정찰을 계속해야 한다고 알려준다. 아투가 더 도움이 못 돼 미안해하자 그는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이미 슈퍼 하드캐리라고 다독인다. 그 말에 그녀는 세상을 다 가진 듯 기뻐하고 게임에선 알 수 없었던 그녀의 이런 모습에 타쿠토는 살짝 놀란다. 타쿠토는 정찰병의 시야를 통해 다크엘프 부락을 깨 발견하고 그들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모여 있다는 걸 깨닫는다. 다크엘프가 있다는 소리에 아투는 진짜 판타지 세계에 왔다는 걸 실감한다. 그래도 다크엘프는 약간 악성향을 띠는 중립이라 그나마 다행이다. 타쿠토는 진짜 이터널 레이션즈 세계인지 의아해하며 만약 여기가 다른 플레이어의 스타팅 지역이면 완전 똥망이라고 생각한다. 당장은 전쟁을 피하고 싶어 한동안은 쥐죽은 듯이 숨어 지내야 한다고 판단한다. 다른 제국과 국경을 맞대는 건 최악의 시나리오라고 타쿠토가 말하지만 아투는 정 안 되면 빤스러 나면 된다며 쿨하게 넘긴다.
그녀의 말에 동의하며 우리 제국은 평화를 사랑하니 일단 주변 정부나 더 캐자고 한다. 그리고 분위기가 쎄하면 바로 도망치는 거다. 새로운 작전에 신나게 축배를 들던 중 웬 다크엘프 놈들이 불쑥 나타나 초를 친다. 장면은 과거로 슝! 타쿠토와 마주쳤던 그 다크엘프 무리가 먹을 것을 찾아 숲을 헤매고 있다. 부족원들은 대장 기아에게 저주받은 땅을 떠나자고 징징대지만 기아는 이미 고향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으니 닥치고 버티라고 일갈한다. 아이들이 더 버틸 수 있을지 걱정하며 식물이 이렇게 무성한데 어디 먹을 게 하나쯤은 있겠지 하며 희망 회로를 돌린다. 부족원 에밀리는 이곳이 이드라지아 미개척지 끝자락의 수해라며 고소에 따르면 거대한 악이 봉인되어 있어 생명이 살 수 없는 땅이라고 경고한다. 기아는 그런 건 미신일 뿐이라며 나무가 이렇게 빽빽하니 무조건 먹을 게 있을 거라고 고집을 부린다. 기아는 희망의 끈을 놓지 말라며 조상님들의 영혼이 이 시련을 극복할 길을 보여줄 거라 굳게 믿는다. 숲의 분위기가 기분 나쁜 건 인정하지만 백성들을 위해서라도 여기서 뒤로 물러설 순 없다. 그때 듀엣 타쿠토와 마주치고 칠흑 같은 어둠에 휩싸인 그의 모습에 기아는 절대악의 화신이라며 공포에 떤다. 끝하면 종족 전체가 몰살당할 삘이라 기아는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 앞에 냅다 무릎을 꿇는다. 그는 마자람 다크엘프 일족의 대장 기아라고 덜덜 떨며 자기소개를 한다. 그는 타쿠토가 강력하고 고귀한 존재임을 느꼈다며 영지에 함부로 발을 들인 것을 납작 엎드려 사죄한다. 아투는 이 땅에 들어온 의미를 잘 아는 것 같아 마음에 든다며 무슨 배짱으로 금기를 깨고 기어 들어왔는지 묻는다. 기아는 원래 자기네 일족이 이드라지아 중심부에 살았다고 구구절절 설명한다. 하지만 사연파리가 길어지자 아투는 그딴 얘기 들어줄 시간 없다며 닥치고 용것만 간단히 말하라고 윽박지른다. 그는 고향에서 쫓겨나 갈 곳이 없었다고 실토한다. 그래서 이 숲까지 기어 들어온 거다. 타쿠토가 배고프냐고 묻자 기아는 당황하지만 아투가 빨리 대답하라고 다그친다. 그는 핍박이 너무 심해 살림살이 다 내팽개치고 야반도주할 수밖에 없었다고 털어놓는다. 도망치다 식량도 뚝 떨어져서 며칠째 쫄쫄 굶었다고 한다.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이런 억가를 당해야 하냐며 그저 안전하게 살 곳이 필요했을 뿐이라고 서러워한다. 그때 짠! 타쿠토가 사과를 휙 쏘아나며 먹으라고 던져준다. 하지만 엘프들 촌놈이라 사과를 난생 처음 본 거다. 기아는 당장 허겁지겁 먹어도 되나 싶지만 눈치 보여서 차마 손을 못 댄다. 하지만 옆을 보니 동료들은 이미 눈 뒤집혀서 개걸스럽게 흡입죽 중이었다. 타쿠토가 배도 몇 개 더 던져주자 아투는 위대하신 마스터께서 내린 은총이니 마음껏 즐기라고 거들먹거린다. 하지만 기아는 바짝 엎드려 뒤에 남겨진 굶주린 아이들에게 이 과일을 가져가도 되겠냐고 간곡히 부탁한다. 타쿠토는 그 짠한 부탁을 듣고 식량을 팍팍 뿌려대고 힘을 막 쓰는 모습에 아투는 기겁한다. 이런 미친 자비를 본 기아는 다크엘프가 빛에서 도망친 저주받은 종족이라는 걸 뼈저리게 되새긴다. 엘프들의 자비 덕분에 간신히 목숨만 부지하고 살았던 거다. 대고생이란 고생은 다 하고 빛 한 주 만드는 곳에서 구질구질하게 살아왔는데 지금껏 아무도 그들에게 이렇게 자비를 베푼 적이 없었다. 모두가 기적이라 여기며 타쿠토의 은혜에 눈물 콧물 쏟으며 감사해야 한다. 기아가 누구시냐고 묻지만 타쿠토는 쿨하게 대답을 싣고 음식을 가지라고만 한다. 그 사이 뒤에 남은 다크엘프들은 기아만 오매불만 기다리며 굶어 죽어가고 있다. 그때 기아 일행이 띠앗 등장하고 달콤한 과일 냄새에 모두가 환장하며 행복하게 나눠 먹는다. 한 명이 이렇게 많은 음식을 대체 어디서 구했냐고 기아에게 묻는다. 그는 우연히 주었다며 타쿠토의 존재는 쉿 비밀로 붙인다. 모두가 골아 떨어진 밤 보초를 서는 기아 옆에 촌장 몰터가 슥 다가온다. 그는 기아가 가져온 과일에서 심상치 않은 마력이 느껴졌다고 말한다. 자신의 긴 인생을 통틀어 그런 과일은 난생 처음 봤다는 거다. 기아도 맞장구 치자 촌장은 진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꼬치꼬치 캔다. 결국 기아는 숲에서 전설 속의 초월자를 만났다고 실토한다. 에밀리가 말했던 그 저주받은 땅에 봉인된 존재 말이다. 촌장은 파멸의 왕을 만났냐며 기함하고 기아는 그에 대해 아는 게 있는지 묻는다. 몰토는 고서와 전설을 통해 짬바로 조금한다고 대답한다. 전설에 따르면 세상에 인구가 넘쳐날 때 파멸의 왕이 강림해 모든 걸 쓸어버리고 세상을 초기화시킨다고 한다. 진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구라라고 장담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그는 그 존재가 이름을 밝혔는지 묻지만 지아는 그러지 않았다고 대답한다. 하지만 그 이름만큼이나 정말 끔찍한 모습이었다고. 장로는 왕과 직접 대화한 건지 궁금해하고 지아는 왕의 말씀을 전해준 아투에 대해 이야기해준다. 장로는 그가 만난 게 파멜의 왕이 맞는지 확신하지 못하지만 그게 무엇이든 간에 그들의 미래가 순탄치 않을 거라 직감한다. 몰테르는 밥을 먹고 만화를 회복하고 나니 이 숲에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감돌고 있다고 설명한다. 그는 지아에게 식량의 대가로 도대체 뭘 줬냐고 캐묻는다. 지아가 그 존재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았다고 말하자 노인은 깜짝 놀라고 만다. 이 세상에 어떤 사악한 존재도 대가 없이 무언가를 베풀지 않기에 지아는 그저 몇 가지 질문에 대답했을 뿐이며 파멸의 왕이 자비로 그들을 도와준 거라 믿는다고 말한다. 노인은 도저히 믿을 수 없어 하고 지아는 다시 한번 위대하신 분께서 자신들을 불쌍히 여겨 도움을 주신 게 틀림없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그 말은 몰테르를 극대노하게 만든다. 위대하신 분이라는 호칭은 오직 존경하는 이에게만 바치는 것이니까. 지아는 열매를 내려 자신들의 목숨을 구해준 타쿠토야말로 그 칭호를 받을 자격이 충분하다고 굳게 믿는다. 하지만 몰테르는 그가 뭔가 끔찍한 마법에 홀렸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지아는 그 생각을 쳐내며 지금 이렇게 따질 힘을 준 것도 전부 왕께서 내려주신 축복 덕분이라고 쏘아붙인다. 그는 몰테르에게 그 상황에서 대체 어떻게 해야 했냐고 반문한다. 몰테르조차 그 질문엔 답을 찾지 못하고 그저 지아에게 잘했다고 다독인다. 그는 자신이 부족의 족장인 만큼 앞으로 왕과의 교섭은 직접 맡겠다고 나서며 자신의 연륜이 분명 빛을 발할 거라 호언장담한다. 한편 아투가 다크엘프들에게 만화를 낭비했다며 타쿠토를 왁왁 혼내고 그는 그저 불쌍해서 그랬다며 변명한다. 그녀는 문명을 막 세우기 시작한 마당에 만화를 헛되이 써선 안 된다고 잔소리하지만 타쿠토는 뭐든 다 해줄 테니 기분 풀라며 그녀를 달랜다. 아투는 그런 기쁨을 허락할 만큼 화난 건 아니라고 튕기고 타쿠토는 네가 없으면 도저히 못하겠다며 매달린다. 그 말에 그녀의 마음이 스르르 녹아내리고 화난 것도 까맣게 잊어버린다. 그리곤 자신의 무례함을 당황하며 사과하기 시작한다. 아투는 뜻대로 자신을 부려달라고 말한다. 그때 타쿠토는 자신이 다크엘프들과 제대로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다는 사실을 떠올린다. 그녀는 그가 압도적인 존재감을 뿜어내며 롤플레잉을 하느라 신하들에게 모든 대화를 맡긴 줄 알았다고 말한다. 이전 세계에서도 말동무 하나 어떤 찐따였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은 그의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힌다. 바로 그때 정찰벌레가 휙 돌아와서 엘프들이 다시 이쪽으로 오고 있다고 타쿠토에게 알린다. 갑작스러운 뷰안에 타쿠토는 화들짝 놀라지만 생각해보니 그럴만도 하다고 납득한다. 지난번 방문 때 들고 갈 수 있는 양보다 훨씬 많은 식량을 줬었으니까 남은 걸 챙기러 다시 온 거라 짐작한다. 이웃한 문화권이 자신과 너무나도 달라서 충돌은 피할 수 없을 것만 같다. 타쿠토의 찐 속마음은 엘프들이 음식만 후딱 챙기고 사라져줬으면 하는 것. 얼씬도 하지 말라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 그건 아투가 아닌 다른 사람과 대화해야 한다는 뜻이라 절대 사절이다. 타쿠토가 이 상황을 엄청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눈치챈 아투가 묘안을 낸다. 그녀가 그를 대신해 모든 교섭을 도맡겠다고 나선 것. 이렇게 하면 타쿠토는 위험 있는 왕의 이미지를 폼나게 지킬 수 있다. 찔한 모습을 들키느니 그게 훨씬 낫다고 생각한 그는 정말 전부 맡겨도 괜찮냐며 쭈뼛쭈뼛 묻는다. 아투는 기꺼이 돕겠다며 기쁜 마음으로 그의 입이 되어주겠다고 그를 안심시킨다. 잠시 후 몰테르와 지아가 도착해 타쿠토 앞에 척 무릎을 꿇는다. 몰테르는 자신을 다크엘프 부족의 지도자라 소개하며 부족민들에게 피같은 식량을 베풀어준 타쿠토에게 뼛속 깊은 감사를 표한다. 그는 제대로 된 감사를 올리기 위해 구원자의 조남을 여쭙는다. 아투는 타쿠토를 힐끗 보며 허락을 구한 뒤 그들 앞에 계신 분이 바로 파멜의 왕 타쿠토이라라고 당당하게 선포한다. 지아는 타쿠토가 전설 속의 파멜의 왕이라는 사실에 경악하지만 꾹 참고 예의를 갖춘다. 몰테르는 타쿠토의 자비로움에 다시 한번 깊이 고개 숙여 감사한다. 대화가 술술 풀리자 안도한 타쿠토는 굳이 엘프들과 각을 세울 필요가 없다고 느낀다. 하지만 아투는 짐이나 챙겨서 당장 썩거지라고 쌀쌀맞게 윽박지른다. 지아와 몰테르 둘 다 흠칫 놀라고 만다. 그들은 파멜의 왕이 엄청난 대가를 요구할 거라 지레짐작했기에 정말 아무것도 바치지 않고 이대로 가도 되냐고 아투에게 조심스레 묻는다. 아투는 어차피 너희 따위가 내놓을 만한 귀중한 것도 없지 않냐고 팩폭을 날린다. 몰테르는 이 빚을 갚지 않고 떠나는 게 영 찜찜하다. 파멸의 왕같이 무시무시한 분과 엮였으니까 어쩌면 영혼까지 빼앗기는 끔찍한 결과를 초래할지도 모른다는 공포를 그는 꿀꺽 삼키며 숨긴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걸 감지한 타쿠토는 아투를 살짝 구석으로 끌고 가 귓속말을 한다. 아투는 융통성 없게 구는 몰테르에게 팍 짜증이 났고 저 엘프들을 이대로 방치하면 결국 골칫거리가 될 거라 굳게 믿고 있다.
그 생각을 바탕으로 그녀는 모조리 없애버리자고 쿨하게 제안한다. 하지만 타쿠토의 진짜 속마음은 양쪽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관계를 맺는 것. 그는 몰테르가 파멸의 왕 같은 거창한 타이틀을 가진 자에게 대가 없이 도움을 받는 걸 엄청 찜찜해한다는 걸 간파했다. 그래서 타쿠토는 몰테르의 마음을 편하게 해주기 위해 나름 합당한 보상을 요구하자고 제안한다. 아투도 그게 똑똑한 방법이라며 고개를 끄덕이고 타쿠토의 메시지를 엘프들에게 전한다. 아투가 대체 뭘 요구할지 궁리하는 사이 몰테르의 표정이 눈에 띄게 편안해진다. 그녀가 타쿠토에게 헬프의 눈빛을 보내자 그는 숨 넘어 바깥 세상에 대해 물어보라고 기뜸한다. 그의 지시에 따라 아투는 몰테르에게 도움을 받은 대가로 바깥 세상에 대한 지식을 타쿠토님께 몽땅 털어놓으라고 명령한다. 몰테르는 동의하지만 아투는 요구를 다 채우면 지체 없이 니놈의 무리를 이끌고 이 숲에서 꺼지라고 못을 박는다. 하지만 그렇게 되면 엘프들은 다시 길바닥에 닿는 신세가 되고 만다. 몰테르는 타쿠토에게 제발 이 숲에 머물게 해달라며 처절하게 애원한다. 그러나 아투는 단칼에 그의 말을 자르며 목숨이 아깝다면 타쿠토님의 존재를 절대 발설하지 말라고 으름장을 놓는다. 추방당하면 다크엘프가 살아남을 수 없다는 걸 아는 지아가 항변화를 입을 열지만 타쿠토의 분노를 사기 싫었던 몰테르가 그를 제지한다. 지아와 몰테르가 떠나려 하자 타쿠토가 망설인다. 떠나는 그들의 뒷모 모습을 보며 그는 이게 정말 옳은 일인지 스스로에게 묻는다. 그는 결코 엘프들이 고통받기를 원치 않았다. 그때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오른다. 그들이 완전히 사라지기 전 그는 깜짝 놀랄 만한 제안을 던지며 그들을 불러세운다. 자신의 국가에 백성이 될 의향이 있냐고 묻는다. 그 제안에 엘프들은 너무 놀라 입을 떡 벌리고 할 말을 잃는다. 아투마저 당황해서는 타쿠토를 회 끌고 가 다시 둘만의 비밀 회담을 연다. 대체 왜 그런 말을 한 거냐고 따지자 타쿠토는 난민 수용 시스템을 통해 다크엘프들을 우리 쪽으로 끌어들일까 생각했다고 설명한다. 그렇게 말하니 아투도 그 논리를 이해하고 꽤 괜찮은 계획일지도 모른다고 인정한다. 다크엘프는 선이나 악 어느 쪽에도 속하지 않기에 타쿠토의 악성향 왕국과도 마찰을 빚지 않을 테니까. 게다가 게임 속 마이노그라의 주인공은 호문쿨루스들 아니었던가. 그래서 타쿠토는 아투를 향해 정말 그런 녀석들만 우글거리는 왕국에서 살고 싶냐고 되묻는다. 이제 아투도 그 아이디어에 찬성하고 몰테르와 지아에게 직접 말을 건넨다. 마이노그라의 충성을 맹세한다면 타쿠토님의 가호를 얻게 될 거라고. 몰테르가 더 자세한 설명을 요구한다. 그는 마이노그라의 편에 선다는 건 곧 다크엘프들이 앞으로 악으로 낙인 찍힌다는 뜻이라며 팩트를 딱 박아버린다. 마이노그라에 합류할지 말지는 전적으로 그들의 자유지만 아투는 만약 그렇게 한다면 최소한 꽤나 흥미진진한 경험이 될 거라고 장담한다. 얼마 후 타쿠토와 아투가 다크엘프 캠프를 향해 위풍당당하게 나아간다. 마침내 엘프들이 결단을 내렸기에 아투는 뭐 일이 오래 걸리냐며 살짝 짜증을 내지만 타쿠토는 딱히 놀라지 않는다. 아투가 마이노그라에 들어오면 악당 취급을 받을 거라고 대놓고 경고했었으니까. 마침내 두 사람이 다크엘프 캠프에 도착한다. 도착하자마자 몰테르가 모두를 향해 새로운 왕이 오셨다고 우렁차게 선포한다. 엘프들은 즉시 무릎을 꿇고 귀를 트고 타쿠토는 그들이 마련해둔 왕자를 향해 두벅두벅 걸어간다. 처음 뵙는 그 모습에 대놓고 덜덜 떠는 이들도 있고 감격에 겨워하는 이들도 있다. 하지만 곁에 너무 가까이 다가간 자들은 그가 뿜어내는 어마어마한 다크에너지에 압도되어 픽픽 쓰러지고 만다. 털썩. 지아는 불경하게 보일까 두려워 당장 눈가를 내리깔고 타쿠토님을 똑바로 보지 말라고 모두에게 급히 경고한다. 하지만 타쿠토 본인은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 그가 왕좌에 앉고 다크엘프들이 집결하자 타쿠토는 오늘부터 여기 있는 모두가 마이노그라의 백성이라고 공식 선언한다. 쾅! 그렇게 순식간에 다크엘프들은 그의 소중한 백성이 되었다. 아투가 악당이 될 거라 겁을 줬기에 지아는 솔직히 훨씬 더 극적인 전개를 예상했었다. 갑자기 자신과 동족이 겪었던 온갖 부조리한 일들이 떠오르며 격렬한 증오가 그의 온몸을 휘감는다. 그 다크엘프 부족의 다른 이들에게도 똑같은 현상이 덮쳐온다. 박해봤던 끔찍한 기억들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그 자리를 든든한 안도감과 희망이 따스하게 채워준다. 그들은 타쿠토 같은 분이 자신들의 곁에 있다는 사실에 진심으로 감사하며 가슴 벅차오른다. 신생왕국 마이노그라에 며칠이 지났지만 타쿠토의 상황은 최악으로 흘러가고 있었다. 몰터가 건넨 지도를 살펴보던 그는 점점 짜증이 치솟았다. 진짜 최악의 스타팅 포인트잖아. 그의 좌절을 눈치챈 아투가 무슨 고민이 있냐며 다가왔다. 그는 지도를 가리키며 숲 북쪽에는 아를로스 신을 섬기는 신성국 퀄리아와 다연을 숭배하는 엘프 왕국 엘나가 있다고 설명했다. 둘 다 선의 세력이었다. 만약 악의 국가 마이노그라의 존재를 들키기라도 한다면 타쿠토와 아투는 끝장이다. 그런 강대국들과 정면으로 맞붙어 이길 가망은 없으니까.
게다가 이 저주받은 숲에는 쓸만한 자원이 전혀 없어서 상황이 정말 잔인할 정도로 불리했다. 하지만 이제 다크엘프들이 아군이 되었으니 왕국의 부족한 점을 메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바로 그때 엘프들이 다가오는 것을 발견한 아투의 표정이 밝아졌다. 분명 중요한 소식을 가져온 거겠지. 잠시 후 몰터와 기아가 에밀리를 데리고 나타났다. 기아는 에밀리가 엄청나게 똑똑하고 타국의 문화에 해박해서 타쿠토의 계획에 귀중한 전력이 될 거라고 자신있게 설명했다. 타쿠토는 지원군이 늘어난 것은 고마웠지만 그들이 자신을 대할 때 유독 긴장하고 있다는 걸 금세 눈치챘다. 그래서 그는 아토를 시켜 그렇게 격식을 차릴 필요는 없다고 안심시켰다. 이어서 아토는 타쿠토가 마이노그라의 운영 방침에 대해 몇 가지 결정을 내렸다고 알렸다. 오늘부터 몰터와 기아에게 중요한 임무가 주어질 것이다. 몰터는 국가의 내정을 총괄하게 될 거야. 게다가 아투가 들은 바에 따르면 마법도 쓸 줄 안다지? 그러니 그의 솜씨를 엄청 기대하고 있어. 기아는 마이노그라 군대의 전병력을 통솔하는 최고 군사사령관으로 임명될 것이다. 크게 감격한 그는 타쿠토에게 반항하는 자는 누구든 망설임 없이 무자비하게 박살내겠다고 맹세했다. 기아의 살벌한 태도에 살짝 당황한 타쿠토는 아투를 통해 자신은 평화를 원하며 먼저 공격받지 않는 한 불필요한 전투는 피하라고 명령했다. 아투는 숲에 거처를 짓기 전에 푹 쉬라며 일단 모두를 해산시켰다. 몰터는 배려에 감사하며 자신의 지식이 기아 같은 단순 무식한 전사보다 훨씬 더 가치 있다며 으스댔다. 하지만 기아가 즉각 반격하며 몰터 같은 늙은이는 어차피 건물 짓는데 아무짝에도 쓸모없을 거라고 쏘아붙였다. 아투는 그들의 말다툼을 무시했지만 일하려는 의욕만큼은 확실히 느꼈다. 그녀는 타쿠토를 돌아보며 당장 건설을 시작할지 물었다. 그는 동의하며 숲을 해치지 않게 조심하면서 재료부터 모으자고 제안했다. 아투도 그 생각에 찬성하며 몰터에게 확인했고 몰터는 큰 나무들을 위주로 집을 지으면 충분히 가능하다고 대답했다. 타쿠토는 가능하다는 말에 안도했다. 그래서 그는 최대한 빨리 시작하되 작업하면서 숲을 다시 가꾸는 조림 작업을 잊지 말라고 당부했다. 당장이라도 시작할 기세였던 셋이 멈칫했다. 타쿠토가 말한 조림이 무슨 뜻인지 몰랐던 것이다. 타쿠토는 그 반응에 깜짝 놀랐다. 그가 듣기로 이 세계 사람들은 이미 요새 건축 기술까지 해방했을 텐데 조림의 개념조차 모른다니. 아투가 군사 마법이나 6대 원소는 아냐고 묻자 몰터는 4대 원소밖에 들어본 적 없다고 털어놓았다. 에밀리는 타국의 그 누구도 군사 마법 같은 건 모를 거라고 거들었다. 이에 타쿠토와 아투는 이 세계 사람들의 수준이 예상보다 한참 뒤떨어진다고 결론지었다. 특히 다크엘프의 마법 기술은 타쿠토의 기준에 한참 못 미쳤다. 그래도 전 세계가 다 이 수준이라면 타쿠토는 금방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아투가 기본적으로 조림이 뭔지 설명해 주었다. 나는 나무 대신 새 나무를 심어서 숲을 보존하는 거야. 하지만 나무가 자연적으로 자라려면 수십 년이 걸리니까 여기서 말하는 조림은 마법 요소를 써서 그 과정을 엄청나게 앞당기는 특별한 비수를 뜻하지. 그녀는 그게 타쿠토가 직접 개발한 기술이라고 주장했다. 물론 타쿠토가 발명한 게 아니니 새빨간 거짓말이었다. 에밀리는 타쿠토가 그렇게 대단한 지식을 가졌다는 생각에 잔뜩 흥분했다. 그녀는 자신들에게 나눠준 사과도 그가 만든 게 아닐까 생각했다. 그는 포도 씨앗을 심었는데 벌써 싹이 텄다고 덧붙였다. 포도가 어떻게 자랄지 그녀는 무척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에밀리가 포도 씨앗을 심었다는 말을 꺼내자마자 타쿠토와 아투는 그런 방법은 생각지도 못했다는 걸 깨닫고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다. 이 세계에는 포도나 사과 같은 과일이 자연적으로 존재하지 않지만 타쿠토는 긴급 생산 스킬로 그걸 만들어냈다. 그의 가설이 맞다면 이 능력은 단지 식량을 만드는 데 그치지 않을 것이다. 시험 삼아 동전을 소환해보니 아무 문제 없이 짠 하고 나타났다. 그의 바람대로 만화만 충분하다면 화약부터 비금속, 심지어 석유까지 뭐든 뚝딱 만들어낼 수 있다는 엄청난 발견이었다. 이로써 그가 얼마나 미치도록 사기적인 존재인지 확실해졌다. 신성제국에 숲속에 사악한 기운이 도사리고 있다는 보고가 들어왔다. 이에 성녀가 추기경과 소규모 기사단을 대동하고 조사에 파견되었다. 기사들은 성녀의 비범한 능력에 대해 소문으로만 들었을 뿐 그들 눈에 그녀는 평범한 소녀로 보였다.
하지만 고블린 무리와 마주쳤을 때 그녀는 자신이 왜 교회에 엄청난 추앙을 받는지 증명해 보였다. 아를로스 신의 가르침에 따라 고블린 같은 역겨운 마물들은 지팡이를 단 한 번만 휘둘러도 정화해야 할 재앙으로 여겨졌다. 그녀가 신성한 불꽃을 일으켜 고블린들을 잿더미로 만들어버렸다. 기사들은 눈앞에서 벌어진 광경에 할 말을 잃고 말았다. 추기경은 셀레나의 힘이야말로 제국이 엘프들과 평화를 유지하고 에이드라기아를 위협하는 어둠을 물리칠 수 있었던 핵심 이유라고 설명했다. 대륙의 7대 성녀 중 한 명이라는 칭호는 바로 이 압도적인 힘 덕분이었다. 셀레나는 저주받은 땅에서 느껴졌던 불길한 기운에 대해 새로 들어온 소식이 있는지 추기경에게 물었다. 하지만 추기경은 그 지역의 성기사들을 함부로 파견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들의 나라에서 남부에 대한 우려를 표하는 건 어불성설이며 명확한 명분 없이는 중앙교회가 조사를 절대 허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헬레나는 성기사를 파견하지 않겠다면 자신이 직접 조사하겠다고 추기경에게 통보했다. 하지만 추기경은 성녀의 그런 행동이 교회의 명성에 먹칠을 할 수 있다며 그녀를 말렸다. 그녀의 완고한 결의를 본 그는 마지못해 자기 휘하의 병사 일부를 보내 상황을 알아보겠다고 승낙했다. 따라서는 그의 얼굴에는 셀레나의 고집에 대한 짜증이 역력했다. 한편 마이노그라에서는 다크엘프들이 열심히 건설 작업을 진행한 끝에 마침내 아련실이 완성되었다. 타쿠토는 짜릿했다. 더 이상 노숙은 안녕이다. 이 중요한 발판과 함께 그의 국가는 세계 정복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다. 때마침 타쿠토의 관리자들이 내정 회의를 위해 도착했다. 그들은 기쁜 소식을 가져왔다. 그가 부탁했던 새 옷의 디자인이 완성된 것이다. 한날 잠옷만 입는 것에 질려가던 참이라 타쿠토의 기분은 하늘을 찌를 듯 날아올랐다. 아투와 일행은 타쿠토가 새 옷을 마음에 들어해서 기뻤지만 지금은 더 급하게 처리할 문제들이 있었다. 이제 회의를 시작해야 했다. 하지만 타쿠토는 자신의 새로운 모습에 푹 빠져 정신이 딴 데 팔려 있었다. 그 모습을 본 아투는 타쿠토를 빼고 먼저 회의를 시작하자고 제안했다. 먼저 몰토가 아투에게 아련실 말고는 지은 게 별로 없으니 다음엔 어떤 건물에 집중해야 할지 물었다. 주변을 정리하고 나뭇가지를 치는 등 기초공사는 이미 끝난 상태였다. 그래서 아투는 모두가 먹고 살 식량 확보가 가장 시급한 문제라며 식량 생산 시설부터 짓자고 조언했다. 몰토는 타쿠토가 힘으로 만들어내면 되는데 왜 식량 걱정을 하냐고 물었지만 아투는 언제까지나 그에게만 의존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만약 어느 날 그가 곁에 없다면 어쩔 셈이야. 몰토도 그녀의 말이 맞다고 수긍했다. 결정이 내려지자 아투는 당장 시작할 때라며 기괴하게 생긴 나무 하나를 꺼내들었다. 기겁한 몰토가 아투에게 대체 그게 뭐냐고 물었다. 그녀는 그게 고기나무라고 설명했다. 이름부터 깨름칙하지만 실체는 훨씬 더 섬뜩했다. 바로 인육과 똑같은 맛이 나는 고기가 열리는 기괴한 나무였던 것이다. 아투는 이게 식량 생산 계획의 1단계일 뿐이라고 설명했지만 몰터, 기아, 에밀리는 인육 맛이 나는 걸 먹고 싶어 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라고 입을 모았다. 아투는 나중에는 다른 식량원을 찾을 거라며 그들을 안심시켰다. 그동안은 나무에서 나온 고기를 보관할 곳이 필요했기에 에밀리가 저장고를 짓겠다고 자원했다. 빠른 발전을 위해서는 최첨단 기술이 필요했으므로 다음 목표는 연구시설이었다. 몰토가 어떤 기술에 집중해야 하냐고 묻자 아투는 마법 기반 기술, 그 중에서도 특히 군사 목적의 마법이 핵심이라고 대답했다. 일반적인 마법은 한 번에 10여 명의 적을 타격하는 수준이고 그건 몰토도 이미 할 수 있었다. 하지만 군사 마법은 훨씬 더 강력해서 수천 명을 동시에 공격할 수 있고 전략적 우위를 위해 전장 자태를 바꿔버릴 수도 있었다. 몰토는 그런 마법이 존재한다는 사실에 경아직하며 당장이라도 마스터하고 싶어 안달이 났다. 결의를 다지며 자신이 직접 연구를 총괄하겠다고 선언했다. 마지막 안건은 바로 군사계획. 기아가 재빨리 군대를 모으겠다고 나선다. 하지만 타쿠토가 그를 제지한다. 아직은 군대에 막대한 투자를 하고 싶지 않다는 것. 군대는 자원을 생산하지 않거든. 그저 소비할 뿐이지. 게다가 지금의 마이노그라에겐 군대를 유지할 자원도 턱없이 부족하다. 그뿐인가 억지로 군대를 만들어봤자 실전에서 이길 만큼 강하지도 않아. 지금으로선 헛수고일 뿐이라고. 기아가 반박한다. 지금 상태로는 타쿠토가 표적이 되면 지킬 방법이 없다는 것. 게다가 몰터와 기아는 다크엘프 부족의 전 지도자로서 여전히 현상금이 걸린 몸. 언제 사냥꾼들의 표적이 될지 모른다고. 상황이 이렇다 보니 타쿠토도 방어를 무시하는 건 위험하다고 동의한다. 하지만 여전히 군대 창설에 자원을 쏟아붓고 싶진 않은 눈치.
대신 영웅을 만들기로 결심한다. 아투도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며 그 계획을 대찬성. 영웅 하나를 뽑는데 비용이 많이 들긴 해도 군대 전체를 먹여 살리는 것보단 단 한 명을 지원하는 게 훨씬 감당하기 쉽거든. 영웅이라는 아투의 말에 어리둥절한 몰토와 기아 자세한 설명을 부탁한다. 아투의 설명 타임. 마이노그라에는 왕을 섬기는 여러 영웅이 있고 저마다 독특한 능력과 압도적인 힘을 가졌다는 것. 다들 성격이 괴짜라 다루기 힘들고 소환 조건도 까다롭지만 지금의 발전 속도라면 머지않아 한 명쯤 불러낼 수 있을 거라고. 게다가 영웅을 소환하는 건 눈에 잘 띄지 않아서 마이노그라가 쥐도 새도 모르게 힘을 기를 수 있다는 장점까지. 이로써 당면한 내부 문제는 일단락. 무엇보다도 마이노그라 백성들의 안녕이 타쿠토에겐 최우선이니까. 그들의 행복이 곧 타쿠토의 만화 공급원이 되기 때문이다. 한편 제국에서는 성기사 로니우스가 대성당에서 깊은 기도에 빠져 있는데 파트너 성기사 베르델이 다가와 말을 건넨다. 조용히 좀 해. 여긴 신성한 예배당이라고. 로니우스가 주의를 준다. 하지만 베르델은 같은 조사 임무를 맡게 된 김에 그냥 가볍게 침묵이나 다지르던 것뿐. 이제 슬슬 출발할 시간이다. 자리에서 일어선 로니우스, 부적이자 고향에서 기다리는 가족의 징표인 결혼 반지를 힐끗 본다. 베르델이 가족에 대해 묻자 마샤라는 아내와 미나라는 딸이 있다고 짧게 대답하는 로니우스. 하지만 사적인 이야기는 임무와 무관하다며 싹둑 잘라버린다. 더 이상 말할 생각은 제로. 베르델이 거칠고 매너 없다는 소문은 익히 들었지만 역시나 사실이었군. 그래도 뼛속까지 나쁜 녀석 같지는 않다. 오히려 성기사로서 존경받을 만큼 엄청난 실력자니까. 일단 쓸모없는 임무 남았다니 베르델이 투덜대기 시작하자 로니우스가 성녀 셀레나님의 계시를 조사하는 중대한 일이라고 일침을 가한다. 당연히 온 정신을 집중해야 할 임무란 말씀. 그렇다 쳐도 성녀의 계시라는 중요한 일치고는 너무 초라한 팀 구성 아닌가. 베르델은 영 찜찜하다. 이 임무에 배정된 진짜 성기사는 자신과 로니우스 단 둘뿐. 나머지는 그저 머리수나 채우려고 끌어들인 용병 나부랭이들이잖아. 상황이 썩 좋아 보이진 않는다. 하물며 목적지가 그 위험한 남쪽 숲이라니. 베르델의 최고 관심사는 그저 후딱 끝내고 집에 빨리 가는 것뿐. 다시 마이노그라. 건설은 척척 진행 중이고 정착지는 마침내 진짜 문명의 모습을 갖춰가기 시작한다. 다크엘프들도 이젠 기괴한 고기나무를 보고도 전혀 놀라지 않는 눈치. 타쿠토는 그저 신날 뿐. 눈앞에서 생생하게 펼쳐지는 광경은 게임할 때와는 차원이 다른 짜릿함이니까. 에밀리가 타쿠토를 안내하며 나무 꼭대기에 지어진 집들이 모여있는 구역을 가리킨다. 짠! 식량 생산이 최우선이라 주거지에는 신경을 많이 못 썼다고 설명하는 에밀리. 그래도 고기나무가 쑥쑥 자라고 있으니 조만간 식량 창고도 완성될까. 한편 몰터는 자신이 세운 마법 연구소에서 맹렬히 마법 연구 중. 마법에 재능 있는 시민들도 대거 합류 완료. 게다가 근처에서 샘물까지 득템. 이제 안정적인 식수원까지 확보했다. 그리고 마침내 이 건물은 마이노그라의 행정회의가 열릴 공관으로 쓰일 예정이다. 조금 더 폼나게 만들고 싶었지만 부족한 자원으론 이게 최선이었다며 아쉬워하는 에밀리. 하지만 타쿠토는 그녀의 솔선수범에 감동. 에밀리는 정말 잘해주고 있다. 게다가 처음 만났을 때 다 죽어가던 다크엘프들이 이제는 이렇게 팔팔하고 생기 넘치는 모습을 보니 너무 기쁘다. 하지만 타쿠토의 속마음을 모르는 에밀리는 조마조마 두근두근. 자신이 지금까지 한 일이 마음에 드냐고 조심스레 묻자 타쿠토는 엄청난 칭찬 폭격. 정말 훌륭해. 너 같은 시민이 있어 정말 기쁘다고. 타쿠토의 이 엄청난 극찬은 에밀리에게 최고의 선물. 너무 기뻐서 왈칵 눈물까지 쏟아버린다. 흑흑. 마음을 추스른 에밀리는 타쿠토를 이끌고 고기나무 농장으로 향한다. 타쿠토가 준 농기구 덕분에 아주 쑥쑥 자라고 있다고. 그래도 고기나무는 역시 좀 징그럽다. 에밀리는 서둘러 화제를 돌리며 새로 발견한 샘물을 보여주겠다고 나선다. 휙! 그녀가 타쿠토와 아투를 숲속으로 이끄는데 뭐라? 이상하게도 주변 풍경이 예전과 달라 보인다. 마침내 샘물에 도착한 에밀리는 헉! 물이 새까맣게 변해버린 걸 보고 경악. 폴터와 기아도 곧바로 뒤따라 도착. 에밀리가 샘물 근처에 수로를 만들려 했다는 말을 들었지만 물골이 저 모양이니 더는 못 쓰겠다고 생각하는 두 사람. 모두가 절망하려던 찰나 아투가 나서서 물은 여전히 완벽하게 안전하다고 장담한다.
그리곤 꿇어앉아 꿀꺽 직접 한 모금 마셔버린다. 그녀의 대담한 행동에 모두가 경악. 하지만 아투는 오히려 크게 숨을 들이마셔보라고 재촉한다. 숨을 들이마시자 평소보다 공기가 훨씬 상쾌하고 맑게 느껴져 깜짝 놀란다. 이게 바로 사악한 국가 마이노그라의 특권. 그 영향력이 주변 땅을 타락시켜 저주받은 영토로 만들어버리거든. 이 저주받은 땅은 악성향의 생물들에겐 쏠쏠한 버프를 주고 중립이나 선성향의 존재는 약화시킨다는 사실. 그러니 물, 공기, 흙이 불길하고 맹독을 품은 것처럼 보여도 마이노그라의 악한 시민들에겐 털끝만한 해악도 없다는 말씀. 하나 사소한 문제가 있긴 하다. 저주받은 숲이 생기면 눈에 너무 확 띄잖아. 쥐도 새도 모르게 숨어 있으려던 계획이 틀어져 버리잖아. 저주받은 구역이 좁은 지금 당장은 감당할 만하다 쳐도 마이노그라가 커질수록 적들에게 들키기 딱 좋다고. 그래서 기아와 몰턴은 앞서 말한 대로 당장 군대를 조직해야 할 때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아투는 초반에 어떤 위협도 영웅 단 한 명이면 싹 다 정리할 수 있으니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다고 안심시킨다. 몰토와 기아는 여전히 영웅이 도대체 얼마나 강한 건지 감조차 못 잡는 중. 능력치를 줄줄 읊어줄 수도 있지만 백문이 불여일견. 직접 보여주는 게 빠르겠지. 슝! 아투의 등에서 촉수가 튀어나오더니 순식간에 휙휙 주변 나무들을 죄다 썰어버린다. 눈앞에서 벌어진 엄청난 광경에 몰토와 기아는 그야말로 입이 떠. 짜잔! 아투가 빙긋 웃으며 자신도 영웅이라고 밝힌다. 이 세계에서 지내다 보니 드디어 힘이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 전성기에 비하면 세 발의 피지만 핵심은 영웅은 엄청나게 강하고 시간이 지날수록 끝없이 강해진다는 사실. 당분간 큰 위험만 피하면 문제없을 거라고 확신하는 타쿠토. 하지만 힘을 과시하겠다고 멀쩡한 나무를 아작낸 아투에게는 살짝 뾰로통. 그 와중에도 몰토와 기아는 타쿠토의 권능에 푹 빠져 위대한 왕에 걸맞은 궁전을 지어주겠다며 대흥분 상태. 그러나 타쿠토는 자원 낭비라며 쿨하게 거절. 그런 거 필요 없어. 안 됩니다. 성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모두가 한 목소리로 왕의 성이 없다니 신하로서 부끄러워 고개를 들 수 없다고요. 다들 저렇게 난리이니 아투도 다들 기뻐하게 그냥 하나 지어주시죠 하고 거둔다. 타쿠토도 궁전이 있으면 폼나긴 하겠다는 걸 인정. 언젠가 공중부양성을 짓겠다는 로망도 있었고 마침 모든 게 순조로우니 지금이 딱 시작하기 좋은 타이밍. 하지만 그는 전혀 모르고 있었다. 성기사들이 맹렬히 암흑대륙으로 진군해오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이 마침내 마주치는 순간 처절한 전쟁의 막이 오를 거란 걸. 이동 중 베르델은 로니우스에게 그 많은 용병을 성공적으로 고용한 수완을 칭찬한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어. 로니우스가 대답한다. 동네 용병들이 죄다 북부로 빠져나간 상태였거든. 북부지방에 웬 야만족 놈들이 갑자기 튀어나와서 근처 마을들을 쑥대밭으로 만들고 있다잖아. 성녀님과 군대가 그 위협을 처리하러 파견됐지만 그쪽 상황은 여전히 지옥불 그 자체. 옆에 있던 용병 하나가 낄낄댄다. 우리가 그 야만족 놈들을 상대 안 해도 되니 천만다행이군. 다른 용병이 거둔다. 야, 그래도 거긴 보수가 엄청나대. 목숨 걸어볼 만하지 않아? 하지만 이 근처에 마녀가 나타났다는 소문도 돌고 있어서 다들 얽히고 싶어 하지 않거든. 저들이 딱 잘라 말했어. 진짜든 아니든 그 북쪽 마녀는 우리 알 바 아니라고 말이야. 우리의 목적지는 남쪽의 저주받은 땅이니까. 일행은 서둘러 근처 여관으로 발걸음을 옮겨 하룻밤을 묵기로 했어. 깨 저녁을 먹던 중 로르니우스가 용병 바르고를 추궁하기 시작했어. 아까 말했던 마녀에 대해 더 털어놓으라면서. 바르고는 북쪽의 모든 혼란이 마녀 짓이라는 소문을 들었을 뿐이라고 변명했지. 하지만 로르니우스는 코웃음을 쳤어. 이미 성녀님까지 파견됐는데 단 한 명이 그런 파괴를 일으켰을 리가 없다는 거야. 바르고도 믿기 힘든 얘기란 건 인정했어. 그래도 진짜 마녀를 만나면 초위험하니까 조심해서 나쁠 건 없다고 강조했지. 왕국에서 갑자기 성기사를 2명이나 보낸 것도 영 수상하잖아. 하필 저주받은 땅으로 가는 거니까 도대체 뭘 처리하러 가는 건지 버들에게 당장 불라고 캐물었어. 만약 마녀 같은 괴물이 상대라면 바르고는 당장 때려치울 생각이거든. 버들도 숲에 뭐가 있는지는 자세히 몰랐어. 하지만 그렇게 심각한 일은 아닐 거라고 바르고를 안심시켰지. 짐작하자면 다크엘프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든 것과 관련이 있을 거라고 말이야. 왕국은 그저 엘프 녀석들이 허튼 수작을 부리지 못하게 감시하길 바랐을 테니까. 로르니우스와 바르고가 자신을 완전히 믿는다고 생각했다면 큰 오산이야. 왕국 사람들에게 다크엘프는 끔찍한 암살자에 저주술사로 악명돋거든. 로르니우스는 특히 더 불안해했어.
다크엘프를 이대로 방치했다간 왕국을 위협할 만큼 거대한 세력으로 자라날 테니까. 그래서 녀석들을 모조리 쓸어버리고 싶어 하는 거지. 하지만 버들이 딱 잘라 끼어들었어. 우리의 임무는 어디까지나 조사할 뿐이라고. 조금이라도 위험해지거나 전투가 벌어지면 즉각 후퇴하라는 게 명령이니까. 바르고는 버들이 이성적이라며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 대학살 따위에 동참할 생각은 눈꼽만치도 없었거든. 반면 노르니우스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다크엘프를 박살낼 절호의 기회를 왜 그냥 날려버리냐고. 버들은 조용히 로르니우스의 가족 이야기를 꺼냈어. 합당한 이유 없이 목숨을 건 싸움에 뛰어들고 싶진 않다는 뜻이었지. 로르니우스야, 자기 목숨을 내던지든 말든 상관없겠지만 다른 용병들에겐 돌아갈 가족이 있다고. 그래서 진짜 피치 못할 상황이 아니면 버들은 모두를 사지로 몰아놓고 싶지 않았던 거야. 로르니우스는 여전히 엘프들을 살려두는 게 영 못마땅했지만 가족과 다시 만나고 싶은 마음이 앞섰어. 결국 얌전히 명령을 따르기로 한 거지. 한편 타쿠토는 아주 중요한 걸 보여주겠다며 백성들을 한 곳에 불러 모았어. 고기나무 열매 더미 옆에 말없이 서 있는 타쿠토를 보며 다들 어리둥절해했지. 그러다 그가 손을 뻗어 만화를 쏟아붓기 시작했어.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질까? 모두가 숨을 죽이고 지켜봤지. 그때 펑 하고 과일 더미가 눈앞에서 순식간에 정찰벌레로 변신하는 게 아니겠어. 와, 다들 입을 떡 벌리고 경악했지. 타쿠토님이 손짓 한 번으로 완전히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해낸 거야. 아투가 자랑스럽게 외쳤어. 이건 타쿠토님의 진짜 힘에 비하면 빙산의 일각일 뿐이라고. 앞으로도 왕을 위해 충성을 다하라고 말이야. 잠시 후 왕자로 돌아온 타쿠토는 한숨을 돌렸어. 정찰벌레를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무도 깊게 캐묻지 않아서 천만다행이었지. 사실 본인도 원리를 1도 모르거든. 그냥 아투랑 같이 게임에서 하던 대로 따라했을 뿐이니까. 하지만 눈앞에서 직접 보고도 믿기지가 않아. 과일 더미에 만화 좀 불어넣었다고 생명체가 표현하다니 말이 되냐고. 이제 병사를 안전하게 뽑아낼 수 있다는 게 증명됐잖아. 아투가 선언했어. 다음 단계는 바로 영웅 소환이라고. 타쿠토가 의식에 필요한 만화를 끌어모아야 하니 시간은 좀 걸리겠지. 하지만 소환만 끝난다면 우리의 힘은 한계가 없을 거야. 아투는 벅차오르는 흥분을 주체하지 못하고 물었어. 타쿠토님, 첫 번째로 어떤 영웅을 부르실 건가요? 타쿠토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지. 초반에 가장 압도적인 메리트를 주는 곤충의 여왕, 이슬라야. 이슬라는 그 존재 자체만으로 숲의 모든 곤충형 병사를 버프 시켜준다고. 쪼렙 정찰벌레조차 무시무시한 전사로 돌변하지. 하지만 이슬라의 진짜 진가는 바로 엄청난 범용성에 있어. 전투와 건설을 모두 해내는 마르바 병사를 마구 뽑아낼 수 있거든. 마이노그라의 성장에 엄청난 폭주 엔진을 달아줄 거라고. 아투가 감탄하며 타쿠토의 천재적인 전술에 박수를 보냈어. 이슬라의 실용성도 뛰어나지만 그게 다가 아니지. 게다가 이슬라야말로 지금 뽑을 수 있는 영웅 중에 멘탈이 제일 정상이라니까. 한 놈은 힘에 미친 전쟁광에, 다른 한 년은 세상을 다 불태우려는 방화광이잖아. 지금 당장 그런 폭탄들을 떠안을 순 없지. 그래도 타쿠토는 알아. 언젠가는 그 두 명도 불러내야만 한다는 걸. 그 녀석들의 힘은 너무 압도적이라 도저히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때가 오더라도 제발 미친 짓만은 안 하길 빌 뿐이지. 결국 이 세계에선 그저 평화롭고 조용하게 살고 싶단 말이야. 한편 성기사들은 광폭화한 언덕거인과 딱 마주쳤어. 척 봐도 만만한 상대가 아니었지. 로르니우스가 즉각 용병들에게 전투 준비를 명령했어. 하지만 싸움이 벌어지기 직전 버들이 앞으로 쓱 나서더니 다들 물러나라고 하는 거야. 자기가 혼자 끝내겠다고 말이야. 로르니우스가 발끈했지만 버들은 이 편이 훨씬 빠르다고 딱 잘라 말했어. 더 이상 시간 낭비할 여유가 없다고. 버들이 거인에게 다가가며 주문을 영창하기 시작했어. 로르니우스가 용병들에게 설명했지. 저건 콰리아의 비술. 기도를 통해 공격에 신성한 에너지를 쏟아붓는 기술이라고. 거인이 거대한 몽둥이로 버들을 지시기로 했지만 버들은 챙 하고 너무도 가볍게 무기를 두 동강 내버렸어. 신성술로 얻은 힘은 육체 능력을 폭발적으로 끌어올려주거든. 하지만 버들 같은 엘리트 성기사쯤 되면 그 파워는 하급 드래곤에 필적한다고. 한마디로 애초에 거인은 상대조차 안 됐단 소리야. 버들이 거인을 베어넘기자 로르니우스는 그 압도적인 힘에 찬사를 보냈어. 버들과 함께라면 이번 임무도 식은 죽 먹기로 끝낼 수 있다고 호언장담했지. 하지만 버들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 아직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다고 경고했지. 다시 타쿠토 쪽. 타쿠토가 햄버거를 냠냠 폭풍 흡입하고 있고 아투는 살짝 걱정스런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 이곳에 온 이후로 계속 패스트푸드만 입에 달고 살잖아. 아투가 굳이 말릴 생각은 없었지만 몸에 좋은 것 좀 챙겨 드시라고 넌지시 권했어. 하지만 타쿠토는 병원에 있을 때 지긋지긋하게 건강식만 먹었다고 투덜댔지. 기회가 생겼을 때 마음껏 맛있는 걸 즐기고 싶다는 거야.
그러다 문득 상의해야 할 중요한 일이 떠올랐어. 타쿠토가 기아와 몰토를 회의에 불러달라고 부탁했지. 아토는 흔쾌히 알겠다고 하면서도 대체 무슨 일 때문인지 궁금해했어. 타쿠토가 설명했어. 새로 뽑은 정찰벌레 덕분에 숲을 훨씬 더 넓게 내다볼 수 있게 됐다고. 그래서 이 상황을 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기아와 몰토에게 조언을 구하려는 거야. 아토가 숲 근처에 있는 마을을 말하는 거냐고 묻자 타쿠토가 고개를 끄덕였어. 가장 걱정되는 건 거리가 너무 가깝다는 거야. 마이노그라가 들통나는 건 그저 시간 문제라고. 다행히 그 마을은 콰리아 신성왕국 소속이 아닌 것 같아. 중립일 확률이 높으니 평화적으로 협상할 가능성도 있지. 하지만 다른 세력이라도 나타난다면 골치 아파져. 이 깊은 곳까지 찾아왔다는 건 분명히 뭔가 꿍꿍이가 있다는 뜻일 테니까. 타쿠토는 아토에게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달랬어. 아직 우릴 눈치챈 녀석들은 아무도 없는 것 같으니까. 아토는 원래 그런 소리 하면 꼭 플래그 꽂히는 법이라고 장난쳤고 타쿠토도 킬킬 웃어넘겼어. 하지만 웃음은 순식간에 얼어붙었어. 진짜로 외부인들이 나타난 것도 모자라 상황이 훨씬 최악이었거든. 완전 무장한 군대 병력인 것 같아. 타쿠토는 너무 시선을 끌고 싶지 않아서 아토에게 군인들을 좀 처리해달라고 부탁했어. 일단은 최대한 평화롭게 해결해보라고 신신당부했지. 숲의 경계선, 기사들이 진입할 채비를 마쳤어. 하지만 발을 내딛기 직전 나무 너머로 수상한 기운을 감지한 버들이 다급하게 모두를 멈춰 세웠어. 잠시 후 망토를 뒤집어 쓴 아투가 모습을 드러내자 버들과 루르니우스는 그만 벙찌고 말았지. 금지된 숲 한가운데서 이런 어린 소녀와 마주칠 거라곤 상상도 못했거든. 버들이 정체를 묻자 아투는 동족들과 함께 이 숲에 사는 평범한 다크엘프라고 시치미를 뗐어. 다크엘프에게 적개심을 품고 있던 루르니우스가 험악한 말을 내뱉으려는 찰나 버들이 그를 제지하며 대화의 흐름을 바꿨어. 우리는 그저 숲을 조사하러 왔을 뿐이라며 아투에게 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정중히 부탁했지. 하지만 아투는 싹싹하게 미소 지으며 거절했어. 다크엘프들은 아무 이유 없이 새로운 보금자리를 방해받고 싶어하지 않는다고 말이야. 루르니우스는 격분했어. 한낱 다크엘프 따위가 신의 성스러운 종들의 요구를 거절하다니 감히. 하지만 그가 더 길길이 날뛰기 전에 버들이 윽박질렀어. 일도 꼬이기 전에 당장 입 닥치라고. 버들은 아투를 설득하기 위해 숲에 끔찍한 재앙이 숨어있다는 성녀님의 신성한 계시까지 언급해버렸어. 루르니우스는 기겁했지. 버들이 생판남에게 그런 국가 1급 기밀을 술술 불어버릴 줄은 꿈에도 몰랐으니까. 버들은 로르니우스에게 다시 한번 조용히 하라고 으름장을 놨지만 그는 허가 없이 신성한 계시를 누설하는 건 성기사단의 율법 위반이라며 거세게 항의했어. 콰리아에 돌아가자마자 버들을 고발해버리겠다고 협박했지만 버들은 마음대로 하라며 콧방귀를 꼈지. 그리고는 다시 아투를 돌아보며 숲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재차 부탁했어. 그럼에도 아투는 숲에는 위험하거나 사악한 것이 없으니 조사할 필요가 없다며 베르델의 요청을 거절해. 베르델은 그녀가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걸 눈치챘지만 더 이상 파고들지 않기로 결정했지. 대신 그는 일행을 돌아보며 이만 철수하겠다고 선언해. 베르델은 결코 바보가 아니야. 아투가 완전히 차원이 다른 글물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감지한 거지. 지금 가장 현명한 선택은 일단 후퇴해서 전열을 가다듬는 거라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어. 하지만 로니우스는 전혀 이해하지 못했어. 오히려 임무를 포기하려 한다며 베르델의 지휘권을 박탈하겠다고 길길이 날뛰었지. 로니우스는 숲을 조사하러 들어가겠다고 선언하며 용병들에게 자기를 따르라고 명령해. 고용주는 로니우스였기에 용병들은 어쩔 수 없이 그의 명령에 따를 수밖에 없었지. 로니우스는 감히 자신에게 반항한 아투를 당장 포박하라고 윽박질러. 용병들이 그녀를 포위하기 시작했어. 아투는 평화롭게 해결하려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자 몹시 낙담해. 정말 노력했는데 결국 다 소용없는 짓이었잖아. 잠시 후 피투성이가 된 로니우스가 바닥에서 정신을 차렸어. 그의 눈앞엔 아투가 용병들을 푹푹 찌르고 있었고 마녀를 찾았다고 외치며 자신을 지키고선 베르델이 보였지. 베르델은 다급하게 바르고에게 전령 중 한 명이라도 꼭 살려보내 이곳의 상황을 본국에 알려야 한다고 소리쳐. 하지만 바르고는 방금 아투의 일격에 전령들이 몽땅 쓸려 나가서 불가능하다고 대답해. 반면 아투는 여유만만 그 자체야. 벌써부터 그렇게 겁먹지 말라며 웃어넘기지. 어차피 자신이 바로 그들이 애타게 찾던 그 괴물이니까. 푸덕. 병사들의 시체가 바닥에 나뒹굴고 로니우스는 공포에 질려 얼어붙었어. 하지만 베르델은 꿋꿋하게 버티고 섰어. 침착함을 잃지 말라고 외쳐.
지금 당장 개죽음 당하든가 끝까지 싸우든가 둘 중 모두에게 하나니까. 전투 대형을 갖추고 무기를 들라 명령하지만 아투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아. 오히려 이 상황이 꽤나 재미있다는 눈치야. 자기들이 정말로 그녀를 쓰러뜨릴 수 있다고 믿다니. 화살비가 쏟아졌지만 아투는 싱긋 웃으며 촉수로 그 모든 걸 가볍게 튕겨내. 베르델과 로니우스는 자기 눈을 의심했어. 이 괴물이 나타나기 전까진 모든 게 순조로웠는데 이제 아투가 놈들을 단숨에 끝장낼 작정이야. 하지만 그 전에 앞으로 일어날 일은 참견하지 말아야 할 곳을 쑤시고 다닌 그들의 자업자득이라는 걸 똑똑히 알려주지. 이쯤 되니 로니우스도 대체 아투 같은 마녀가 뭐고 무슨 짓을 할 수 있는지 궁금해져서 베르델에게 설명을 요구해. 베르델은 윗선에서 기밀을 유지하라는 명령을 받았지만 어차피 죽을 목숨이니 말해줘도 상관없겠다며 입을 열어. 성녀가 계시를 받고 상층부가 이를 확인하면 그 괴물은 마녀로 분류된다는 거야. 그는 눈앞에 선 존재가 바로 그 마녀일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확신해. 설명을 들은 노니우스는 둘 다 좆됐다는 걸 직감했지. 아투가 잡담은 이제 끝났냐고 물어봐. 끝장을 내려는데 베르델과 일행이 호락호락하게 당해줄 리가 없잖아. 그가 용병들에게 뒤로 물러나라고 지시해 자신과 로니우스가 알아서 처리하겠다고 나서지. 그런 검을 쥐고 앞으로 돌진해 아투의 촉수와 격돌했어. 쾅! 아투는 예상보다 훨씬 느리고 약하다며 피식 비웃어. 하지만 놈들이 촉수를 싹둑 베어버리면서 상황이 예상치 못하게 흘러가. 아투 본인조차 자기 눈을 믿을 수 없었지. 머리를 벌린 노니우스와 베르델은 일단 저 역겨운 촉수부터 잘라내는 걸 작전으로 삼았어. 하지만 아투는 당황하지 않아. 오히려 기괴하게도 툭 잘려나간 촉수를 쓰다듬기 시작하지. 베르델이 포핸드 타격으로 끼어들어 또 다른 촉수를 댕강 썰어버렸어. 로니우스가 연달아 베어버리자 마침내 아투의 이마에 땀방울이 맺히기 시작해. 촉수가 딱 2개 남은 아투는 그걸로 성기사 2명을 인질로 붙잡았어. 자신이 놈들을 조금 얕봤던 것 같다고 순순히 인정하지. 생각보다 꽤 강하다는 걸 확실히 증명했으니까. 인간들이 서로를 얼마나 끔찍이 아끼는지 아주 잘 알고 있거든. 그래서 베르델과 로니우스가 공격하지 못할 걸 뻔히 알면서 그 성기사들을 고기방패로 쓸 속셈이야. 베르델이 로니우스에게 냉정을 유지하라고 소리쳐 더 큰 그림을 보라며 그를 다그치지. 이 두 성기사를 희생해서 아투를 쓰러뜨리면 이 모든 악몽을 단번에 끝낼 수 있다며 말이야. 둘은 최후의 일격을 가하기 위해 동시에 아투를 향해 맹렬히 돌진해 자기 부하 2명을 죽일 각오로 공격해오자 아투는 깜짝 놀라고 말지. 형사들을 베어넘기고 치명타를 날리려던 찰나 마침내 아투가 진정한 본색을 드러냈어. 다음 순간 눈을 뜬 노니우스는 바닥에 나뒹굴며 자기가 아직 살아있다는 걸 깨달아. 하지만 베르델은 2번 다시 집에 돌아가지 못할 꼴이 되었지. 풀썩. 그의 몸이 바닥으로 곤두박질치고 피가 콸콸 쏟아졌어. 분명 촉수를 다 잘라냈는데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로니우스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어. 하지만 아투는 얼마든지 재생할 수 있다며 조롱하듯 친절히 알려주지. 처음부터 그를 가지고 놀았다는 뜻이잖아. 이제 아무런 패도 남지 않은 노니우스는 남은 성기사들에게 당장 이곳을 빠져나가라고 악을 써. 최소한 단 한 명이라도 살아서 왕국의 이 끔찍한 사태를 알려야 하니까. 그 명령에 성기사들이 냅다 도망치기 시작했어. 노니우스는 최후의 발악으로 검을 쥐고 아투를 기습하지만 그녀는 척하고 자신의 검을 뽑아 가볍게 막아내. 성검의 검수를 어떻게 그녀가 쓸 수 있는 건지 로니우스는 경악하며 부들부들 떨었어. 아투는 장난스레 검을 빙빙 돌리며 그 검과 검술 모두 베르델에게서 쏙 뽑아 먹었다고 자랑해. 그가 죽도록 피땀 흘려 갈고 닦은 기술들이 그를 죽인 순간 고스란히 그녀의 것이 된 거지. 베르델이 그렇게 고위 성기사였다는 사실에 아투는 전혀 놀라지 않아. 숨이 끊어지는 마지막 순간까지 동료들의 안위만 걱정했거든. 하지만 노니우스가 그놈의 주둥이를 다물지 못해서 결국 헛되이 죽어버리다니. 너무 슬프지 않아? 맹렬히 칼을 섞던 중 아투가 아직도 아내와 딸이 보고 싶냐고 툭 매뱉어. 로니우스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해졌지. 내 가족을 대체 네가 어떻게 하는 거야? 그제야 로니우스는 깨달았어. 아투가 베르델을 죽이고 그의 감정과 기억까지 전부 흡수했으며 사람을 죽일수록 무한히 강해진다는 끔찍한 사실을. 그래도 자신이 여기서 그녀의 발목을 잡는 동안 용병들이 왕국으로 도망칠 수 있으니 꽤 숭고한 희생이라며 자위하고 있었어. 하지만 저 멀리서 용병 중 한 명의 찢어지는 비명이 들리며 상황은 다시 절망으로 치달아. 아투는 그게 아마 다크엘프들 짓일 거라고 친절히 알려줘. 미리 대기시켜놓고 단 한 놈도 살려보내지 말라고 단단히 일러뒀거든. 혼자 왔다고 말한 적은 없으니 그렇게 놀랄 필요 없잖아 라며 아투가 킥킥대지.
그 말을 들은 로니우스는 충격에 빠져 목이 터져라 비명을 질렀어. 아! 그리고 최후의 발악으로 젖먹던 힘까지 짜내어 기습을 시도하지만 역시나 그녀는 콧방귀를 끼며 가볍게 반격해버려. 잠시 후 붉은 노을이 내려앉았어. 아투는 촉수로 로니우스를 거꾸로 매달아 버렸어. 그러고는 베르델의 말을 듣지 않고 똥꼬집을 부린 탓에 이 꼴이 된 거라고 속삭이지. 베르델 말만 들었어도 지금쯤 가족 품에 무사히 돌아가서 평범하고 평화로운 행복을 잔뜩 누리고 있었을 텐데 말이야. 이제 네가 스스로 선택한 끔찍한 미래가 뭔지 낱낱이 들려줄게. 먼저 널 갈기갈기 찢어 죽인 다음 네 가족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쳐 죽일 거야. 제발 죽여달라고 애원할 때까지 미친 듯이 고문해주겠어. 그제서야 숨통을 끊어줄 테니까. 그러고 나선 너희가 여태 들렀던 모든 마을을 싹 다 뒤져서 살아 숨쉬는 것들은 모조리 도륙을 내주마. 사실 굳이 그럴 필요까진 없지만 기왕 죽이는 거 싹 다 죽여버리는 게 재밌잖아. 만약 그놈들이 왜 이러냐고 울부짖으면 전부 네 멍청한 짓거리 때문이라고 똑똑히 전해줄게. 이 생각에 로니우스는 공포로 부들부들 떨기 시작한다. 제발 살려달라고 애원하지만 자비 따윈 없지. 아투는 고통의 비명을 지르는 그를 잔혹하게 갈기갈기 찢어버린다. 모든 상황이 끝난 후 남은 건 오직 피바다 위에 덩그러니 놓인 로니우스의 반지뿐. 그때 기아가 등장, 지시대로 용병들을 전부 처리했다고 보고한다. 흡족해하는 아투, 타쿠토님도 분명 기뻐하실 거야. 아투는 기지로 돌아가겠다고 선언. 시체 처리는 너희들에게 맡길게. 떠나기 전 불안한 표정의 기아가 묻는다. 로니우스를 죽이기 전에 했던 그 무시무시한 말들 정말 다 할 생각이냐고. 하지만 아투는 단호히 거절. 그럴 생각 전혀 없어. 평화주의자니까 그냥 녀석을 가지고 놀려고 한 말일 뿐이야. 늦겠다. 아투는 타쿠토를 만나러 서둘러 돌아간다. 몹시 서두르는 모습을 본 기아, 무슨 일이라도 있냐고 묻는다. 타쿠토님께 당장 전해야 할 엄청나게 중요한 일이 있어. 잠시 후 타쿠토와 만난 아투는 이 세계에 마녀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알린다. 깜짝 놀라는 타쿠토, 이터널 네이션즈에는 마녀 따윈 없었으니까. 고로 이곳은 절대 게임 속 세상이 아니야. 아투의 날카로운 결론, 어느 정도 예상은 했지만 이제 완전히 다른 세계로 넘어왔다는 걸 인정해야만 한다. 게임 시스템이 어느 정도 먹히긴 해도 이 세계의 룰은 전혀 다를 거라고 생각해야 해. 하지만 타쿠토님, 이건 오히려 희소식일지도 몰라요. 또 아투의 특수 능력 말이다. 게임에서 아투는 적을 죽이면 일정 확률로 능력을 빼앗았지. 그런데 지금은 기억의 조각까지 싹 다 흡수할 수 있다고. 우리에게 엄청난 무기가 될 게 분명해. 타쿠토도 동의. 정찰병을 안 보내고도 퀄리아의 상황을 꿰뚫어 본 건 전부 그 능력 덕분이니까. 북부 영지의 대재앙 덕에 퀄리아 녀석들이 병력을 뺄 여유가 없다니 정말 다행이야. 공단은 한숨 돌리겠지만 방심은 금물. 조서단이 전멸했으니 퀄리아도 가만히 있진 않을 터. 타쿠토의 날카로운 지적, 퀄리아는 마이노그라에 대한 정보가 전혀 없어. 그러니 놈들이 움직이더라도 엄청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지. 타쿠토가 진짜 신경 쓰이는 건 대체 무엇이 그 대재앙을 일으켰냐는 것. 아투가 빼앗은 기억에 따르면 북부의 혼란은 마녀의 집. 아쉽게도 마녀에 대한 정보는 텅텅 비어 있어서 타쿠토도 더 이상 추리 불가. 아는 건 오직 북부 도시들의 군대급 피해를 입혔다는 것뿐. 그리고 아투가 밝힌 그녀의 이름은 이로키노. 전환. 새빨간 옷을 입은 어린 소녀 이로키노 등장. 그녀가 좀비 부하들을 부르며 외친다. 다음 목적지는 옆 도시야. 한편 타쿠토와 아투는 작전 회의에 한창이다. 북부의 사태, 순식간에 군대급 파괴력을 지닌 괴물이 나타났다는 뜻이잖아. 타쿠토는 자신과 아투처럼 다른 세계에서 넘어왔을 가능성도 의심한다. 어느 쪽이든 영웅 유닛급의 강자가 존재한다는 건 확실해. 상황이 영 꼬여가네. 타쿠토의 깊은 한숨. 아투가 저촉해볼까요? 묻지만 타쿠토는 좋은 생각이 아니라고 판단. 우리랑 친해질 리가 없잖아. 아투는 툴툴거린다. 왜 맨날 산 넘어 산인 거야? 그래도 마녀가 영웅 유닛급 전투력이라는 건 알아냈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최선은 새로운 영웅을 소환하는 것. 원래는 이슬라를 소환할 생각이었지만 상황이 상황이니만큼 전투력이 폭발적인 녀석으로 방향전환. 아투는 대찬성, 뭐든 복겠다고 두 팔 걷어붙인다. 타쿠토가 국가방침을 살짝 바꿀 생각도 있다고 털어놓는다. 바로 동맹을 맺는 것. 리아는 완벽한 적, 정보도 없는 마녀까지 적으로 돌리느니 내 편인 국가를 하나 두는 게 최고지. 아투도 납득하지만 우린 악성향이라 불가능할걸요? 하지만 타쿠토는 자신만만, 중립국가라면 이익을 쥐어주고 손잡을 수 있어. 그가 노리는 중립국가는 바로 동쪽의 국가. 권력을 키우는 동시에 그 국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 과연 우리랑 협력할 의사가 있는지 알아내야 해. 할 얘기 끝, 뒤돌아서던 아투가 다시 돌아보며 묻는다. 성기사들을 너무 심하게 다뤄서 화나셨나요? 타쿠토는 활짝 웃으며 걱정 말라고 대답한다. 네가 무슨 짓을 하든 절대 화내지 않아. 그저 앞으로도 계속 내 곁에서 힘이 되어주면 돼. 그 말에 아투의 얼굴에 기쁨의 꽃이 활짝 핀다. 온몸을 다 바쳐 마지막 순간까지 타쿠토님을 모시겠다고 맹세. 타쿠엘프들의 일주일간의 피땀 눈물 끝에 마침내 타쿠토의 새 궁전이 완성. 너무나 아름다운 위용에 타쿠토와 아투 둘 다 감격. 안으로 들어선 아투, 화려한 장식에 푹 빠져버렸다. 아직 산 넘어 산이지만 우리의 진짜 이야기는 여기서부터 시작이야. 타쿠토도 고개를 끄덕. 여유가 생기면 궁전을 더 크고 화려하게 키우자고. 텐션 폭발. 타쿠토님의 왕국은 대륙 최고의 영웅들이 섬기는 곳이 될 거예요. 근데 타쿠토님을 시중들 사람을 안 뽑았네? 순식간에 식어버린 텐션. 난 정말 구제불능 시종이야. 자책하는 아투에게 타쿠토는 너무 신경 쓰지 말라며 다독인다. 그럼 시종으로 원하는 특별한 조건이라도 있으신가요? 잠시 고민하던 타쿠토, 쭈뼛거리며 대화하기 편한 사람이 좋다고 말한다. 소통 능력 제로라 다크엘프들이랑 말도 잘 못 섞고 내심 외로웠던 타쿠토. 그 말을 들은 아투, 걱정 붙들어 매세요. 좋은 생각이 있다며 씨웃는다. 왠지 불길한데? 타쿠토의 직감이 경고한다. 아투가 저렇게 신나면 항상 사고를 쳤단 말이지. 몇 분 뒤, 몰터, 기아, 에밀리가 아리언실에 집합. 타쿠토님을 대신해 아투가 선언. 마을의 어린 소녀들을 전부 모아 타쿠토님이 원하신다. 그 엄청난 오해의 소지에 타쿠토와 몰터 둘 다 경악하며 얼음. 아투의 본심은 그저 소녀들과 놀면서 타쿠토의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키우려는 것. 진을 뻘뻘 흘리는 몰터. 왜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지 조심스레 묻는다. 타쿠토님이 어린 여자아이를 좋아하시니까. 아투의 폭탄 발언. 다크엘프들은 입을 떡 벌린다. 제발 우리가 생각하는 그게 아니기를. 팔림의 얼굴이 화끈거리는 타쿠토. 아투에게 맡긴 걸 뼈저리게 후회한다. 잠시 후 그저 잔심부름을 도와줄 아이가 필요할 뿐이라는 설명에 모두 안도의 한숨을 내쉰다. 10년 감수했지만 남자아이도 되는데 왜 하필 여자아이여야 하지? 의문은 여전하다. 이번엔 타쿠토가 직접 나선다. 미래의 리더십 육성을 위해 여자아이를 원한다고 그럴싸하게 포장. 이 땅은 남자들만 기회를 얻으니 여자들에게도 빛날 기회를 주고 싶다. 오, 그 깊은 뜻에 다크엘프들은 무한 찬양. 타쿠토는 남몰래 안도의 한숨을 쉰다. 남녀평등 운운한 건 그냥 핑계일 뿐. 코가 넘어가줘서 정말 다행이야. 말주변 없고 낯가림 심한 아싸라는 진짜 이유를 들키고 싶지 않으니까. 어쨌든 상황 종료. 아투는 가장 뛰어난 소녀들을 데려와 타쿠토님을 모시라고 명한다. 낯가림을 고칠 수 있을지도 몰라. 타쿠토의 가슴이 두근두근. 하지만 현실은 시궁창. 도착하자마자 엘프 소녀들이 단체로 오열하기 시작한다. 끊이지 않는 울음소리에 타쿠토가 짜증난 줄 알고 아투는 당장 몰터를 불러 애들이 왜 이리 나약하냐며 불호령을 내린다. 굽신굽신. 몰터는 그저 사과할 수밖에. 그때 기아가 고개를 돌려 묻는다. 쌍둥이들도 타쿠토님께 데려왔습니까? 몰터는 기겁하며 대답. 그 둘을 왕의 어전에 드리는 건 너무 불경한 짓이야. 아투는 그 말을 듣고 흥미가 생겨 무슨 얘기냐고 묻는다. 몰터는 마을에 가족이 없는 쌍둥이 소녀들이 있다고 설명한다. 영리하고 똑똑하긴 하지만 왕의 시종으로는 적합하지 않을 거라고 덧붙인다. 아투는 고개를 갸우뚱한다. 그렇게 똑똑한 애들이라면 타쿠토님의 시종으로 딱이지 않나? 어쨌든 직접 보고 결정할 테니 당장 쌍둥이를 데려오라고 명령한다. 몰터가 소녀들을 부르러 가려는데 지아가 자기가 한 발 빨랐다고 말한다.
전하께서 직접 만나보실 것 같아 미리 불러뒀다는 거다. 그 말에 아투는 당장 쌍둥이를 들이라고 지시한다. 드디어 10대 엘프 소녀 둘이 들어와 마리아와 카리아라고 자기소개를 한다. 타쿠토는 긴장한 채로 인사를 건넨다. 아투는 차가운 눈으로 그들을 보며 어두운 과거가 있음을 단번에 눈치채고 카리아의 피부에 난 상처를 발견하곤 어쩌다 생겼는지 묻는다. 카리아는 병 때문에 생겼다고 설명한다. 타쿠토 왕이 안타까워하자 카리아는 자업자득이니 동정하지 말라고 말한다. 볼터 촌장은 전하께서 더 자세한 사정을 듣고 싶어 하실 거라 짐작하고 설명을 덧붙인다. 역병 때문에 생긴 흉터로 병은 완치됐지만 상처는 남았다는 것이다. 마리아 역시 엄청난 트라우마를 겪었다. 아투가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묻자 마리아는 차가운 눈빛으로 자기 엄마를 먹었다고 말한다. 아투는 깜짝 놀라 황급히 몰터를 쳐다보며 설명을 요구한다. 그러며 쌍둥이의 어머니가 부족 전체의 자랑이었고 정말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해명한다. 타쿠토는 고향에서 쫓겨난 다크엘프들이 맨몸으로 먼 길을 떠돌아야 했다는 걸 단번에 이해한다. 그 과정에서 굶주림을 비롯해 끔찍한 고난을 겪었던 것이다. 선택의 여지가 없자 어머니는 스스로를 희생했고 아이들은 살기 위해 그녀를 먹어야만 했다. 아투는 그런 과거를 겪고도 두 소녀가 겁없이 당당하게 서 있는 모습에 감탄한다. 그때 마리아가 타쿠토에게 다가가 태연하게 말을 걸기 시작한다. 타쿠토가 자신을 모셔줄 수 있겠냐고 묻자 마리아는 그러겠다고 대답한다. 그 순간 타쿠토는 그녀를 위대한 마이노그라의 간부 후보로 임명한다고 선언한다. 아투는 타쿠토가 조금도 어색해하지 않고 마리아와 평범하게 대화하는 걸 보고 경악한다. 타쿠토는 카리아에게도 시종 일을 맡아주겠냐고 묻는다. 그녀는 긴장한 목소리로 언니 곁에 머물 의무가 있다고 대답한다. 마리아가 여기 있다면 자신도 곁에서 최선을 다해 일하겠다는 것이다. 타쿠토에게는 그 정도면 충분했다. 그리하여 그는 두 사람 모두 시종으로 받아들인다. 이를 들은 아투는 두 사람에게 어떤 상황에서든 타쿠톤토님을 모시는 것이 너희의 의무라고 못 박는다. 소녀들이 나가고 1시간쯤 뒤 몰터가 타쿠토 앞에 무릎을 꿇고 꼭 아셔야 할 중요한 일이 있다고 말한다. 어머니를 잃은 후로 두 아이 모두 단 한 번도 울지 않았다는 것이다. 타쿠토는 충격으로 몸을 떤다. 몰터는 그때부터 아이들의 마음이 다쳤다며 타쿠토에게 넓은 자비로 거두어달라고 간청한다. 그날 오후 쌍둥이는 생각보다 훨씬 덜렁거리는 모습을 보여준다. 하루에만 3번이나 타쿠토에게 물을 쏟자 그 미숙함에 실망한 기색이 역력한 아투가 걸어 들어온다. 어쨌든 그녀는 곧 회의가 열릴 거라고 알려준다. 마리아와 카리아도 참석하라고 하면서 절대 사고 치지 말라고 경고한다. 회의실에서 에밀리가 진행 중인 건설 프로젝트에 대해 보고한다. 그녀는 이제 왕궁 건설이 완료되었다는 말로 운을 뗀다. 현재 노동력은 아주 여유로운 상태다. 국제 공급도 안정적이고 다른 자원들도 넉넉하게 갖춰져 있다. 이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새로운 시설을 짓기 시작해도 좋다는 의견이다. 아투는 동의하며 당장 진료소 건설을 시작하라고 명령한다. 이건 사실 백성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타쿠토의 아이디어였다. 에밀리는 지시받은 대로 즉시 건설에 착수하겠다고 대답한다. 다음 안건은 자원 현황이다. 아투가 담당자가 누구냐고 묻자 에밀리가 다시 일어나 자기도 그 담당이라고 말한다. 아투는 어이가 없다는 듯 눈을 굴리며 진짜 인력이 더 필요하다는 걸 깨닫는다. 어쨌거나 에밀리는 식량과 물자 공급이 안정적이라고 보고한다. 타쿠토 전화 덕분에 자체 생산할 수 없는 생필품까지 보급할 수 있게 되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마나가 소비되기 때문에 수급 밸런스는 여전히 개선이 필요하다. 아투는 마나를 사용한 긴급 생산이 편리하긴 하다고 말한다. 필요한 지출인 만큼 계속 활용하되 앞으로는 마나 생산량을 늘리는 방법을 연구하고 구축하는 데 집중해야 할 것이다. 아투는 에밀리에게 그 관리도 잘 부탁한다고 덧붙인다. 마나 이야기가 나온 김에 아투는 연구 진행 상황으로 넘어간다. 볼터가 나서서 자신과 팀원들이 군사마법 연구를 마쳤다고 보고한다. 지금 일족 중에서 군사마법을 쓸 수 있는 건 자신뿐이라고 한다. 또한 훈련을 거치면 부하들도 곧 배울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한다. 또한 왕궁의 파멸 만화를 끌어와 강력한 마법을 시전하는 것이 국가의 미래에 중요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타쿠토의 방침을 생각하면 그리 자주 쓰이지는 않을 것 같다며 고개를 갸우뚱한다. 아투도 동의하며 군사마법은 전투에서는 유용하지만 내정에는 아무 쓸모가 없다고 말한다. 연구에 관해서는 예정대로 진행해 마법 트리의 6대 원소를 연구하길 원한다. 현 단계에선 다른 걸 연구할 이유가 전혀 없다. 타쿠토 역시 그녀의 말에 동의한다. 이런 방식이 마법의 불균형을 초래할 수는 있지만 한 분야에 특화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군부 책임자의 보고가 이어진다.
지아가 자리에서 일어난다. 그는 전력의 달익인 정찰벌레 5마리를 새로 추가했다고 설명한다. 이 벌레들은 주로 저주받은 땅 주변의 미개척지를 정찰하는 데 투입되었다. 하지만 저주받은 땅 내부와 달리 숲 너머는 대부분 평야지대다. 현재는 은신에 집중하고 있어서 눈에 띄는 대대적인 정찰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 말을 들은 아투는 타쿠토 전하가 이미 주변 지리에 대한 상세한 보고를 받았다고 언급한다. 은밀함이 요구되는 만큼 지아에게 달익인 정찰벌레 전부를 국경 순찰에 배치하라고 지시한다. 그는 당장의 방어는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벌레들은 순찰에만 집중하라고 못 박는다. 성기사단과 맞붙었던 일이 그 증거였고 지아도 이를 잘 알고 있다. 화제를 돌려 아투는 새로운 영웅을 생산하기로 공식 결정했다고 발표한다. 이어서 타쿠토는 벌레들의 여왕인 이슬라를 소환하기로 했다고 말한다. 그 소식에 모두가 몸을 부르르 떤다. 아투는 자원팀에게 이슬라 소환에 필요한 재료가 준비되었는지 묻는다. 볼토가 직접 보고하기 위해 나선다. 이미 충분한 목재와 식량을 모아 소환 의식장으로 옮겨두었다고 한다. 타쿠토는 이제 필요한 건 만화뿐이라는 걸 깨닫는다. 이것으로 오늘의 안건은 모두 끝났다. 타쿠토가 더 논의할 사항이 없다고 하자 회의가 마무리된다. 회의실을 나서던 중 마리아가 미끄러져 회의 서류를 전부 떨어뜨리고 만다. 하리아가 도우려다 실수로 서류 하나를 찢어버린다. 둘 다 사과하려고 타쿠토의 눈치를 보지만 그는 전혀 화를 내지 않는다. 그저 괜찮다고 말할 뿐이다. 잠시 후 마리아가 그에게 다가가 묻는다. 사악한 왕이라면서 왜 아직 아무도 죽이지 않는 거냐고. 하리아도 거들며 사악한 왕이 왜 자신들에게 자비를 베푸는 건지 묻는다. 마리아는 그가 너무 친절해서 오히려 화가 난 듯한 목소리다. 타쿠토는 아이들이 단단히 오해하고 있다는 걸 깨닫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기로 한다. 그는 착한 사람은 오직 옳은 일만 할 수 있다고 입을 연다. 남을 죽이거나 상처 입히는 일은 할 수 없다는 뜻이다. 나쁜 사람에 대해서는 소녀들은 항상 나쁜 짓만 하려는 사람일 거라 지레짐작하지만 타쿠토는 그렇지 않다고 말해준다. 진짜 악당은 그저 자기 맘대로 행동할 뿐이야. 나쁜 짓이든 착한 짓이든 자유롭게 할 수 있지. 자신이 옳다고 믿는 걸 밀어붙이고 남의 시선 따위 가볍게 무시해버린다고. 그래서 타쿠토는 두 소녀에게 다정하게 대해도 전혀 문제없다고 생각하던 찰나 번뜩 깨닫는다. 그 어설픈 행동들은 전부 일부러 한 거였어. 자신을 잔뜩 화나게 만들어서 자기들을 죽여주길 바랐던 거야. 어머니의 목숨을 희생해 살아남은 자신들을 용서하지 못하고 죽음으로 구원받으려 하다니. 타쿠토는 가슴이 미어질 듯 아팠다. 목좌에서 내려온 타쿠토가 두 소녀 곁으로 다가가 털썩 주저앉는다. 그는 소녀들에게 상기시켜준다. 어머니가 너희를 지키기 위해 모든 걸 바쳤기에 지금 살아있는 거라고. 소녀들은 울먹이며 안다고 대답하지만 살아있는 것 자체가 끔찍한 고문이라고 호소한다.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유언은 끝까지 살아남으라는 것이었다. 타쿠토는 다시 한번 힘주어 말한다. 너희가 여기 있는 건 어머니의 사랑이 운명조차 박살냈기 때문이라고. 소녀들의 머리를 쓰담쓰담하며 말한다. 그 사랑에 보답하기 위해서라도 이제부터는 너희 맘대로 자유롭게 살아가라. 그 말에 왈칵 눈물을 터뜨린 두 소녀가 양쪽에서 그를 와라 끌어안는다. 1시간 후 들어오던 아투는 쌍둥이가 타쿠토와 한 의자에서 쿨쿨 잠든 걸 보고 깜짝 놀란다. 오, 전보다 훨씬 친해진 게 틀림없어. 일단 그건 제쳐두고 아투는 타쿠토에게 보고할 게 있다며 회의실로 부른다. 그녀의 보고는 인간과 수인들로 이루어진 국가 폰간의 한 도시에 관한 것이었다. 그 도시의 이름은 바로 드래곤톤. 그 나라는 지팡이의 인도자라 불리는 주술사들이 이끄는 의회제로 굴러가고 있었다. 타쿠토는 그런 다민족 국가라면 온갖 문화와 사상이 섞여 있어 외교하기에 아주 딱이라고 생각한다. 하지만 왜 하필 이런 곳에 도시를 세웠는지 고개를 갸웃거린다. 무역을 유지하고 물자를 나르려면 엄청난 비용이 깨질 텐데 말이지. 그래서 아투가 보고하기를 그 도시 안에는 용맥광산이 있다는 거다. 만화를 콸콸 뿜어내는 광산이라니. 그녀는 한시라도 빨리 그곳을 손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드래곤톤은 현재 초경계 태세. 멀리서 지켜보기만 했지만 오고와 고블린 같은 야만족들에게 맹공격을 받고 있는 게 보였다. 수비대는 고전을 면치 못하고 지원군 따윈 올 기미조차 안 보였다. 도시가 포위됐다면 피난민들이 쏟아져 나올 확률이 아주 높다고 아투가 말한다. 그들을 받아들이면 마이노그라의 인구가 쑥쑥 늘어날 찬스. 그 점을 노리고 폰간으로 외교관을 팍팍 파견하기로 결정한다. 다음날 아투와 다크엘프 일행이 폰간에 도착. 하지만 도착하자마자 여성 수인 전사 토노카 폴리가 이끄는 수인 일행과 딱 마주친다. 아투를 노려보는 토노카 폴리는 땀을 뻘뻘 흘린다. 그녀에게서 숨막히는 짙은 어둠의 오라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잠시 후 부하들까지 벌벌 떨기 시작하며 상황은 최악으로 치닫는다. 토노카 폴리는 이것이 수인 특유의 생존 본능 때문이라는 걸 단번에 눈치챈다.
아투는 다크엘프들에게 뒤로 물러서라며 자기가 직접 수인들을 상대하겠다고 나선다. 그녀의 명령대로 엘프들이 길을 비켜주자 토노카폴리는 식은땀이 폭발할 지경이다. 아투의 모습만 봐도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괴물이라는 걸 본능적으로 깨달았기 때문. 설상가상으로 이 대치가 길어지면 부하들이 패닉에 빠져 미쳐 날뛸 게 뻔했다. 아투가 촉수를 촤르르 뻗으며 수인들을 그 자리에서 끝장낼 준비를 한다. 하지만 바로 그때 해맑게 웃는 귀여운 꼬마 페페가 불쑥 끼어든다. 페페는 아투를 올려다보며 천진난만하게 이름을 묻는다. 그 엉뚱한 질문에 허를 찔린 아투는 당황하며 촉수를 쏙 걷어들인다. 하지만 토노카폴리는 분노와 공포에 휩싸여 아투가 모욕을 느끼고 모두를 몰살할 거라고 확신한다. 그러나 놀랍게도 상황은 180도 역전. 어느새 다 함께 마이노그라로 평화롭게 여행하는 모습이 펼쳐진다. 아투는 수인들이 타쿠토 왕을 아련하고 싶어 한다는 사실에 깜짝 놀란다. 자신들도 방금 드래곤톤의 사절단에 보냈으니까. 그 말을 들은 토노카폴리는 그래서 길 중간에서 딱 마주친 거란 걸 깨닫는다. 페페가 쉴 새 없이 떠들어대지만 말이 너무 빨라서 아투는 도통 알아들을 수가 없다. 눈치 빠른 토노카폴리가 냅다 페페를 바보라고 부르며 대신 싹싹 빈다. 그건 그렇고 아투는 부하들을 놔두고 와도 진짜 괜찮냐고 묻는다. 토노카폴리는 끄덕이며 이곳의 도끼가 부하들이 버티기엔 너무 지독해서 밖에 대기시켰다고 설명한다. 그러고는 표정이 확 굳어진다. 아투처럼 엄청난 강자를 다루는 위대한 왕 타쿠토를 만나러 가는 길이니까. 도대체 어떤 어마무시한 남자가 기다리고 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이윽고 궁전에 도착. 아투가 타쿠토에게 토노카폴리와 페페를 소개한다. 토노카폴리는 얼음, 극도의 긴장감에 온몸이 빳빳하게 굳어버린다. 아무리 애를 써도 그의 속을 도무지 읽을 수가 없어. 마치 어둠 그 자체가 살아 숨쉬는 것 같아. 과거의 끔찍한 괴물이 자신들의 영토에 정착하는 걸 허락했던 기억이 스쳐간다. 그 결정이 이런 식의 악몽으로 되돌아올 줄은 꿈에도 몰랐는데. 과거 회상, 슝! 폰간 도시에서 페페가 마법 지팡이를 휘둘러 거대 고블린을 단 일격에 박살낸다. 쿼광! 동료들은 떡 벌어진 입을 다물지 못하며 그를 전능한 주술사라며 열렬히 환호한다. 그 관심에 콧대가 팍 높아진 페페는 방심하고 가드를 훅 내려버린다. 바로 그때 쓰러진 줄 알았던 고블린이 꿈틀하더니 치명타를 날리려 벌떡 일어난다. 절체절명의 순간 토노카폴리가 촥! 마법의 유리덩굴을 소환해 괴물을 꽁꽁 묶어버린다. 괴물이 꼼짝 못하게 되자 병사들이 달려들어 깔끔하게 마무리. 괴물 토벌 성공. 병사들이 돌아보니 토노카폴리가 방심하다 목숨 날아갈 뻔했다며 페페에게 폭풍 잔소리를 퍼붓고 있다. 페페가 할머니라고 부르며 변명하려 하지만 토노카폴리는 꿀밤을 콩 쥐어박는다. 자기는 아직 팔팔한 240살이라며 할머니라고 부르지 말라고 귀에 딱지가 않도록 말했잖아 라고 소리친다. 어쨌든 잔소리는 계속된다. 유일한 젊은 지팡이의 인도자니까 장난 좀 그만 치고 리더답게 행동하라고 일침을 날린다. 하지만 그 매서운 잔소리에도 페페는 씩 웃으며 열심히 해보겠다고 태평하게 대답할 뿐 그 태평천하인 태도를 보니 토노카폴리는 속이 팍팍 타들어간다. 저주받은 땅으로 향해야 하는데 과연 저 녀석이 살아남을 수 있을까? 페페는 대체 그게 무슨 소린지 영문을 몰라 한다. 그래서 토노카폴리가 설명해준다. 그곳에서 종말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어서 조사 명령을 받은 거라고. 야만족의 습격이 계속된다면 다 같이 골로 가는 건 시간 문제라고 경고한다. 군대 파견도 못하는 드래곤톤 같은 외딴 도시는 더더욱 답이 없다고 덧붙인다. 비록 습격의 원흉이 저주받은 땅에 있다는 증거는 없지만 한시라도 빨리 확인하는 게 그들의 미션. 과거를 떠올리며 토노카폴리는 격하게 후회한다. 장로들 말 씹고 그냥 페페를 두고 올걸. 그랬다면 이 위험천만한 곳에 저 녀석을 끌어들이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그런 무거운 생각도 잠시 페페가 갑자기 타쿠토 왕에게 덥석 손을 내밀며 친구하자고 조른다. 토노카폴리는 그 광경에 심장이 멎을 뻔 후다닥 페페의 입을 틀어막고 타쿠토 왕에게 제발 이 무례를 용서해달라고 싹싹 빈다. 타쿠토는 흠칫 과거에 늘 슬프고 외로웠던 자신의 모습을 떠올리며 친구 한 명쯤 만드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고 생각한다. 그리고는 잘 지내보자며 페페의 요청을 흔쾌히 수락. 토노카폴리는 넋이 나가고 페페는 야토 폴짝폴짝 뛰며 환호한다. 동시에 아토도 타쿠토가 첫 친구를 사귀었다며 감격에 겨워 폭발할 듯이 축하해준다. 그 말을 들은 주변의 다크엘프들도 이 엄청난 역사적 순간에 박수갈채를 보낸다. 짝짝짝. 토노카폴리는 눈앞에서 벌어지는 이 믿기지 않는 광경을 그저 멍하니 바라볼 뿐
그날 오후 타쿠토는 페페 일행을 환영하는 파티를 짠 하고 열어준다. 카리아가 토노카폴리에게 음료를 건넨다. 한 모금 들이켠 순간 그 엄청난 맛에 두 눈이 번쩍. 아투가 씩 웃으며 세계 최고로 맛있는 음료를 자랑하는 나라라 당연한 반응이라고 으스댄다. 토노카폴리는 기절초풍할 노를 음료가 미친 듯이 달콤한 건 둘째치고 이렇게 고급진 유리잔은 난생 처음 봤으니까. 한편 사과 주스를 마신 페페는 텐션 폭발. 모르테르에게 쪼르르 달려가더니 자기 식물 능력을 위풍당당하게 자랑까지 한다. 그 모습을 지켜보던 타쿠토는 페페의 엄청난 인싸력에 감탄한다. 자신은 꿈도 못 꿀 친화력으로 벌써 모두와 위화감 없이 어울리고 있다니. 동시에 타쿠토는 생애 첫 진짜 친구를 사귄 탓에 도대체 어떻게 대해야 할지 쩔쩔맨다. 곰곰이 생각한 끝에 적의가 없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친근감을 팍팍 보여주는 게 최고라고 결심한다. 그래서 타쿠토는 페페를 향해 외친다. 나랑 게임 한 판 할래? 방 안에 모두가 침묵 속에서 그를 빤히 쳐다보자 타쿠토는 뻘쭘해지고 만다. 하지만 페페가 기쁘게 동의하며 같이 놀고 싶다고 말한다. 그렇게 두 사람은 오후 내내 함께 다양한 게임을 즐기며 시간을 보낸다. 타쿠토는 친구와 함께 노는 게 정말 오랜만이라는 걸 깨닫고 진심으로 즐거워한다. 한 판이 끝나자 페페는 자기네 땅 사람들도 분명 좋아할 테니 타쿠토에게 이 게임 상자를 팔아보라고 제안한다. 토노카폴리는 기겁하며 페페에게 입 다물라며 그런 소리 함부로 하지 말라고 경고한다. 그녀의 경악에도 불구하고 타쿠토는 흔쾌히 동의해버린다. 어차피 외부인들과의 무역을 열 계획이었으니 페페의 아이디어가 아주 딱 맞아떨어진 것이다. 하지만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에 확인해야 할 세부 사항들이 남아있다. 게임이 끝났으니 이제 다시 국가 간의 외교에 집중할 시간이다. 약 1시간 후 페페가 배불리 먹고 의자에 기대어 눕자 토노카폴리가 너무 퍼져 있다며 그의 머리를 콩 쥐어박고 꾸짖는다. 그 순간 아투가 토노카폴리를 부르며 마침내 이 땅에 온 진짜 이유를 묻는다. 토노카폴리는 이제야 그걸 묻는 것에 놀라면서도 자기 나라가 야만인들에게 계속해서 공격받고 있다고 설명한다. 야만인들은 보통 큰 도시를 피하기 때문에 이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며 지금은 엄청난 규모의 무리가 몰려오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조사를 위해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였다. 이 말을 들은 타쿠토는 즉시 상황을 파악한다. 군사력이 부족해서 도움을 요청하러 온 것이 분명했다. 토노카폴리는 그가 너무 빨리 눈치채자 당황하며 약점이 들켰으니 협상이 실패할까봐 안절부절 못한다. 그는 서둘러 야만인들을 쫓아낼 방어력은 충분히 있다고 둘러대지만 사실은 안전을 위해 훨씬 더 강력한 방어 병력을 원하고 있었다. 아투는 그녀의 입장을 이해하며 무시하기엔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라는 점에 동의한다. 토노카폴리는 가장 강력한 전사인 지팡이 소유자 2명을 이미 상황조사에 파견했다고 덧붙인다. 이 사실을 알림으로써 자기네들의 힘에 대한 자신감의 표현으로 봐주길 바란 것이다. 그 말을 듣고 일행도 그녀의 논리를 이해했기에 더 이상 반박하지 않는다. 하지만 그때 페페가 갑자기 끼어들어 조사를 나온 진짜 이유는 이 위협을 해결하지 못하면 나라가 멸망하기 때문이라고 불어버린다. 페페가 의도치 않게 나라의 가장 큰 약점을 폭로해버리자 토노카폴리는 충격에 얼어붙는다. 순식간에 분위기가 긴장되고 어색해진다. 그래서 아투가 재빨리 나서서 그들의 나라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깊은 동정을 표한다. 아투는 토노카폴리에게 그쪽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의도가 전혀 없다고 안심시킨다. 아투는 토노카폴리가 여전히 자신들 같은 존재가 무언가 꾸미고 있을 거라 의심하는 걸 눈치챘지만 마이노그라의 백성들은 항상 내부로만 관심을 돌리며 평화야말로 그들이 선택한 길이라고 설명한다. 야만인들에 관해서도 아투는 드래곤톤이 함락되면 마이노그라도 곧바로 다음 표적이 될 테니 이건 자신들에게도 아주 중요한 문제라고 상기시킨다. 그 말을 들은 토노카폴리는 그들을 주의 깊게 살피며 그렇다면 정말 도와줄 의향이 있는 거냐고 묻는다. 아투가 타쿠토를 돌아보며 그의 결정을 기다린다. 타쿠토는 친구끼린 당연히 도와야 한다며 기꺼이 힘을 빌려주겠다고 쿨하게 대답한다. 토노카폴리는 이 말을 듣고 가슴을 쓸어내린다. 그런 뒤 토노카폴리는 페페가 약점을 폭로했으니 이를 이용해 먹을 권리가 충분하다며 그 대가로 무엇을 원하는지 묻는다. 그 순간 아투가 용맥광산을 차지하겠다고 폭탄 선언을 한다. 토노카폴리는 이 말을 듣고 깊은 한숨을 내쉬지만 달리 방도가 없다는 걸 알고 있다. 하지만 아투는 현재 엄청난 양의 만화가 필요한 건 아니니 광산을 공동으로 관리할 의향이 있다고 덧붙인다. 다만 그녀가 고집한 조건은 광산의 에너지를 어떤 속성으로 변환할지 결정할 권리였다. 토노카폴리는 용맥의 순수한 만화를 특정 속성으로 변환하는 건 10년 이상 연구해야 할 기술이라 당장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한다.
그건 제쳐두고 그녀는 타쿠토와 아투를 향해 페페가 아무리 어리석게 행동하더라도 그는 여전히 자국의 미래라는 점을 분명히 한다. 언젠가 그는 지팡이 소유자의 대표로서 폰건을 이끌어갈 존재다. 게다가 페페는 왕국 최고의 안목을 가진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페페를 똑바로 보며 지팡이 소유자로서 결정권이 있으니 최종 판단은 네가 내리라고 말한다. 그러자 페페는 활짝 웃으며 찬성한다고 외친다. 그날 늦게 그들은 최근 협상에서 결정된 사항들을 재확인하고 논의하기 위해 다시 회의를 연다. 에밀리는 폰건에 식량과 장난감을 수출하기로 합의했다며 보고를 시작한다. 그리고 그 대가로 생필품과 금속 제품을 수입하게 될 것이다. 모루터는 그동안 타쿠토 왕에게 너무 의존하고 있었기에 정말 다행이라고 인정한다. 모두가 용맥 광산에 접근할 수 있게 된 것이 가장 큰 수확이며 페페의 실수가 오히려 엄청난 이득이 되었다는 걸 인정한다. 그럼에도 앞으로 폰건과의 관계를 어떻게 유지할지 정책을 정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모은다. 그때 카리아가 손을 번쩍 들더니 애초에 폰건이 어떤 곳이냐고 묻는다. 그걸 모른다는 사실에 모두가 벙찐다. 이어서 모르터는 폰건 사람들의 가치관과 풍습에 대해 배우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말한다. 타쿠토는 자기가 하던 게임에선 그런 설정이 전혀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자신의 맹점이라는 걸 즉시 깨닫는다. 그 말을 듣고 아투는 폰건의 수도인 크레센트 문부터 조사해야겠다고 제안한다. 하지만 거리가 멀어서 시간이 꽤 걸릴지도 모른다. 당장은 도움이 시급한 드래곤톤을 우선해야 한다고 느낀다. 그러자 모루터는 다른 나라에 직접 진입하려면 타당한 명분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그때 타쿠토가 정식 사절단을 보내기 전에 예를 표할 인원 몇 명을 먼저 파견하자고 제안한다. 모루터가 자원하지만 타쿠토는 그가 그런 일을 맡기엔 너무 중요한 인물이라며 단칼에 거절한다. 이어서 모루터는 좋은 경험이 될 거라며 카리아와 마리아를 보내자고 제안하지만 타쿠토는 너무 위험하다며 또 반대한다. 옥신각신하던 중 아투가 벌떡 일어나더니 자기가 가겠다고 나선다. 타쿠토가 남들이 납치당할까봐 너무 걱정하니까 자원한 거지만 모루터는 왕의 2인자인 그녀가 갈 순 없다며 결사반대한다. 그때 카리아와 마리아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꼭 가고 싶다고 목소리를 높인다. 처음엔 타쿠토도 거절했지만 쌍둥이의 초롱초롱한 눈빛 공격에 결국 굴복하고 마지못해 허락해버린다. 에밀리는 쌍둥이만 보내는 게 현명한지 의구심을 표하지만 타쿠토는 경호원에 대한 계획이 다 있으니 걱정 말라며 그녀를 안심시킨다. 회의가 끝난 후 아투는 쌍둥이의 눈빛에 너무 쉽게 넘어가버린 타쿠토를 질투하며 삐져버린다. 타쿠토가 오해라며 변명해보지만 그녀에겐 씨알도 먹히지 않는다. 그때 마리아와 카리아가 다가와 아투에게 진짜 진심을 전해보라고 타쿠토를 격려한다. 그래서 타쿠토는 그녀의 손을 잡고 자신이 아투를 얼마나 필요로 하는지 그녀가 없었다면 결코 여기까지 오지 못했을 거라고 고백한다. 그 고백에 아투의 얼굴은 새빨개지고 머릿속으로 결혼식과 앞으로의 미래까지 상상하며 폭주하기 시작한다. 차오르는 감정에 무릎을 꿇은 그녀는 타쿠토의 곁을 영원히 지키겠다고 맹세한다. 다음날 타쿠토와 쌍둥이는 새로 지어진 진료소 밖에 서 있다. 마리아가 어디 아프냐고 묻지만 타쿠토는 그런 게 아니라며 고개를 젓는다. 방금 경호원들이 도착했기 때문에 여기 온 거라고 설명한다. 이상으로 7화가 끝났습니다. 다음 화를 놓치지 않으려면 구독해주시고 화면에 뜨는 다음 영상도 시청해주세요.